KBS 1라디오 뉴스레터 K. 안녕하세요. 뉴스레터 K 진행하는 전종철입니다. 민주당이 감사원장과 서울중앙지검장 탄핵을 동시에 추진하는 데 대해 대통령실은 법 집행기관에 대한 무분별한 탄핵 추진은 헌법 질서를 유린하는 정치적 탄핵 행위라고 강력히 비난했습니다. 최재해 감사원장도 민주당의 탄핵은 정치적 탄핵이라면서 매우 유감스럽다고 말했습니다. 민주당은 서울중앙지검장 등 탄핵 추진에 대한 검사들의 반발에 대해서 정치적 중립 의무 위반이라면서 묵과하지 않겠다고 경고했습니다. 주요 정치 현안들 정치 토크 코너에서 자세히 짚어봅니다. 문자샵 9730, 짧은 문자 50원, 긴 문자는 100원, 어플리케이션 콩으로 보내시면 무료입니다. 유튜브 KBS 1라디오 계정 채팅으로도 얘기 나누실 수 있습니다. 문자 보내주시면 추첨을 통해서 커피 쿠폰 보내드릴 테니까요. 여러분의 이야기도 많이 들려주세요. 뉴스레터 K 지금부터 시작합니다. 오늘 하루 가장 뜨거운 뉴스들만 골랐습니다. 뉴스레터 K 정치 토크 정광재 국민의힘 대변인, 조기현 민주당 법률위 부위원장 나오셨습니다. 어서 오세요. 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자, 민주당이 검사 탄핵에 이어서 감사원장 탄핵 추진도 공식화했습니다. 국회에서 감사원장 탄핵안이 발의되는 건 사상 초유의 일입니다. 조기현 부위원장님, 감사원장 탄핵 왜 추진하는 겁니까? 이 정부 출범 직후에 있었던 국회에서 깜짝 놀랄 발언을 했었죠. 이 감사원은 대통령의 국정 운영을 지원하는 기관이다. 물론 이게 의원의 질문에 OX로 답하는 과정에서 자기도 뭐 준비되지 않은 발언이었다고 오늘 그렇게 말씀은 하시던데, 네. 그게 말로 끝났으면 오늘까지 오지는 않았을 겁니다. 근데 실제 그로부터 2년 6개월이 지나는 동안 감사원은 전 정부에 대해서는 소위 말하는 먼지털이식 감사, 그리고 감사 결과에서 조금만 문제가 돼도 수사 의뢰를 통해서 결국에 사법 시스템으로 이런 식의 감사를 해온 반면에 최근에 발표된 대통령 관저 이전 관련된 감사 결과는 철저히 봐주기 감사를 했다. 그러니까 정치적으로 편향된 감사, 표적 감사를 한다는 비판은 계속해 왔는데, 이번에 발표된 관저 이전 감사 결과 이것에 대해서 국회에서 설명하고 답변하는 과정에서 위증이 있었고 또 자료 제출을 거부했고, 이런 부분은 국회법도 국회 증언 감정에 관한 법률을 정면으로 위반했기 때문에 탄핵 사유에 해당된다고 보는 겁니다. 자, 지금 조기현 부위원장은 네. 위증이 있었고 그다음에 자료 제출을 국회에서 국감장에서 이제 제출을 거부했다, 이런 여러 가지 이유를 들었는데, 예. 자, 정광재 대변인님은 어떻게 반박하십니까? 지금 국회에서 이루어지는 일들은 한마디로 민주당 마음대로 민주당이 가진 권력을 남용해서 국회 권력을 네. 망치고 있다, 이렇게 평가할 수밖에 없는데요. 법률 위반 소지가 있다고 했다면 그게 탄핵이라는 굉장히 중차대한 절차를 넘어가기 전에 민주당에서 만든 공수처 있지 않습니까? 또 검찰 수사 의뢰할 수도 있고, 특히 공수처는 이런 일 조사라고 만든 거예요. 지난 2019년인가요? 그때 패스트트랙하고 뭐 엄청나게 정치적 혼란기를 거치면서도 공수처 만들었는데, 이 탄핵 말고도 훨씬 더 그 이전에 할 수 있는 조치들이 많은데 네. 그런 건 하나도 고려하지 않고 그냥 바로 민주당 마음대로 할 수 있는 탄핵권을 남용하고 있다, 이렇게 설명드릴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니까 이거는 탄핵권 남용이다, 입법 폭주의 일환이다, 그리고 보복성 탄핵이다, 그런 취지인가요? 그렇죠. 사실 호미로 막을 수 있는 게 있고, 우리 흔한 말로 그렇게 쓰잖아요. 뭐 소 잡는 칼로 닭을 잡고 있다, 이렇게 얘기하는데, 탄핵이라는 거 네. 지금 이 민주당이 국회에서 다수 의석을 가진 이후에 얼마나 이 오남용되고 있는지 국민들이 다 보고 계시잖아요. 이상민 장관 탄핵부터 시작해서 그 이후에 있었던 뭐 검찰에 대한 탄핵, 방송통신위원장에 대한 탄핵, 이런 것들이 탄핵은 아주 법적으로 제한돼 있습니다. 직무 수행 중에 헌법과 법률 위반이 있어야 하는데 그것과 상관없는 일들까지 포함해 갖고 그냥 정치적으로 탄핵을 하고 있거든요. 다행인 점은
탄핵은 그 정치적인 결정이기도 하지만 사법적 단계를 거치잖아요. 헌법재판소에서. 다행히 헌법재판소에서 번번이 제동을 걸고 있고 이번 일도 아마 시간이 지나면 헌법재판소에서 사법적으로는 문제가 없는 조치이다라는 판결을 내릴 것으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자, 조기현 부위원장님 이제 들으신 대로 국민의힘이나 뭐 정부 여당에서는 보복성 탄핵이다, 무분별한 탄핵이다, 정치 공세성 탄핵이다 이런 부분의 비난에 대해서는 어떻게 보세요? 글쎄요, 이걸 뭐 이 검찰에 대해서도 그렇고 자꾸 이제 탄핵안을 제출할 때마다 이게 뭐 마치 사과함을 표현하는 것처럼 보복성 탄핵이라는 비판을 하는데요. 이 실제 정치의 영역에서 국회에서 불러서 책임을 묻고 진위를 가리고 하는 과정을 2년 내내 해왔습니다. 그러면 감사원이 그러한 국회의 지적을 받아들여서 뭐 대통령에서 독립된 기관으로서 정치적 중립을 지키면서 감사 활동을 해왔다면 이 상황에 오지 않았겠죠. 결정적으로 대통령실 관저 이전 감사에서 그 전에 전 정부에 대한 감사와 같은 어떤 절차와 내용 그 정도의 어떤 결과 발표를 했다면 탄핵을 고민하지는 않았을 겁니다. 전반적으로 이상민 전 장관에 대한 탄핵 문제도 그렇고 검찰에 대한 탄핵도 그렇고 실제 현 정부의 난맥상이 곳곳에서 나타나고 있는데 장관에 대한 어떤 대통령의 인사권 행사, 정치적 책임을 지게 하는 부분이 전혀 이루어지지 않고 있고 검찰권 행사도 무리한 기소가 계속 남발하고 있고 야당에 대한 표적 수사가 계속되고 있음에도 검찰 내부의 어떤 문제 제기도 전혀 없고 감사원의 같은 경우도 2년 6개월 동안 물론 감사원의 일선 직원들은 현 정부의 어떤 예산이나 직무 관련된 감사를 굉장히 열심히 하고 있어요. 고생 많은 건 맞는데 감사원장을 비롯한 일부 감사위원, 사무총장 등 굉장히 정치적 모습을 국회에서 계속 보여왔단 말이에요.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정치적 법적 책임을 물어야 되는데 정치적 책임을 묻는 것은 국회에서 이제 그에 대한 더 이상 감사원장으로서 공정한 직무를 수행할 수 없기 때문에 대통령의 인사권을 요구하는 수밖에 없는데 그것도 뭐 전혀 관철될 방법이 없다고 하면 이번 국회에서의 명백히 위법 사항이 확인된 이상 탄핵으로서 국회가 가진 권한을 행사함으로써 감사원의 기능을 바로잡을 필요가 있다는 거죠. 자, 대통령실은 감사원장, 중앙지검장 등 법 집행기관에 대한 탄핵 조치는 헌법질서 유린이다 이렇게 강력히 비난했습니다. 감사원장은 이례적으로 입장을 표명했습니다. 최재해 감사원장의 발언 들어보시겠습니다. 제 입장을 한마디로 말씀드리면 헌법 질서의 근간을 훼손하는 이러한 정치적 탄핵에 대해 매우 유감스럽게 생각합니다. 그렇게 정리할 수 있겠습니다. 어제 입장문 내신 거에서 법과 원칙에 따른 감사였다 이렇게 말씀 주셨는데 김건희 여사 연관성이 확인된 적이 없다라는 지적에 대해서 좀 어떻게 생각하시는지요? 저희들이 조사한 내용으로 있는 그대로 전부 감사 보고서에 다 담았고요. 저희들이 조사한 거는 거기까지입니다. 그 이상은 저희들이 확인하지 못했습니다. 네, 이번에 이제 헌법 질서를 훼손하는 정치적 탄핵이다 이러고 그러면서 최재해 감사원장은 또 이런 얘기를 했어요. 잦은 사퇴 의사가 없다 이런 얘기도 했거든요. 자, 조기현 부위원장님 어떤 최재해 감사원장의 어떤 입장이랄까 이런 스탠스랄까 이건 어떻게 보고 계십니까? 구체적 설명을 못 들었어요. 네. 여당에서도 그렇고 감사원장 본인도 그렇고 대통령실에서 똑같은 입장을 냈던데 뭐가 헌법 질서에 반한다는 거죠. 헌법 65조에 감사원장이 헌법과 법률을 위반했을 때는 탄핵한다고 명시적으로 탄핵 대상이 돼 있습니다. 헌법 수호 차원에서 감사원장이 헌법 위반과 법률 위반이 있으면 탄핵권을 행사할 수 있는 게 국회 기능입니다. 그게 헌법에 보장돼 있는 겁니다. 물론 감사원장이나 현 대통령실은 지금 최재해 원장에 대한 그 문제가 됐다고 지적하는 부분들이 탄핵 사유에 이르렀느냐 중대한 법률 위반이고 헌법 위반이라고 문제 제기는 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게 어떻게 헌법에 반한다거나 이런 걸 일제히 동시에 문제를 내고 있거든요. 민주당이 하는 전체는 헌법 65조에 따라서 국회법이 정한 대로 그에 의해서 헌법 탄핵 절차를 하겠다는 겁니다. 이게 문제가 있는지 없는지 여부는 헌법재판소에서 판결할 문제죠. 일단 탄핵 발의 자체가 헌법 질서에 반한다는
뭐 주장에는 전혀 동의하기 어렵습니다. 자, 감사원은 이제 이런 입장을 밝혔습니다. 대통령실 이전 감사는 법과 원칙에 따른 감사였고 탄핵 사유가 근거가 없다. 자, 위헌적 감사원장 탄핵 시도 중지하라 이렇게 감사원도 그런 입장 밝혔는데, 자, 감사원장 탄핵에 있어서 지적된 위헌적 요소랄까 이게 뭐 어떤 걸 얘기하는 거예요, 정광재 대변인? 근거로 얘기하고 있는 것은 감사원은 독립성과 정치적 중립성을 가진다라고 네. 했는데 지금 야당이 얘기하는 것은 감사원이 감사 결과를 발표하고 감사원의 독립된 업무를 수행하는 과정에서 야당의 기대에 미치지 못한다. 결국에는 야당이 바란 바대로 움직이지 않기 때문에 본인들이 가진 입법권, 그러니까 국회 권력을 이용해서 탄핵하고 있다는 것이고요. 지금 근거로 제시하고 있는 것을 뭐 예를 들어서 자료 제출을 미비했다 이런 것들도 감사원이 조목조목 반박하고 있습니다. 충분히 제시를 해왔고 논란이 되고 있는 부분에 대해서도 민주당이 이견을 제시할 수는 있지만 그것이 탄핵으로 가는 사유가 될 수 있느냐 이런 부분에 대한 집중적인 의문을 제기하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그 이제 감사위원 회의를 하잖아요. 회의 녹취록을 제출해라는 거고 민주당의 요구는 그거고 감사원 입장에서는 그런 것들을 세세하게 다 제출하면 회의에서 이렇게 좀 뭐라 그럴까 이제 민감한 얘기를 하기 어렵다. 이거 일종의 감사원의 약간 독립성과 연결시켜서 이제 감사원은 반박하고 있는데 그 부분은 조기현 부위원장님 어떻게 보세요? 이 국회에서 국정감사의 자료 제출 요구를 거부할 수 있는 사유는 국회법 명확히 규정돼 있습니다. 어떻게 돼 있죠? 국가안보나 이 공의에 반하는 네. 경우 이 경우에 하나거든요. 근데 감사위원회의 회의록은 그거에 해당되지 않죠. 그리고 이 문제가 돼서 왜 회의록 제출을 요구했냐고 하면 네. 뭐 전현희 권익위 위원장 사건 때도 그랬고요. 이번에도 그랬고요. 이 감사 결과가 채택돼서 보고 발표되는 과정에서 감사위원회에서 도대체 어떤 논의가 있었기에 그리고 이 예를 들면 관저 이전 관련해서 핵심적으로 그 무자격 업체가 들어와서 이렇게 말도 안 되는 공사를 해서 국고소실을 가져왔는데 그 네. 근본적 원인이 어디에 있는지를 확인하고자 하면 감사원이 밝힌 감사 결과 보고서만을 가지고 확인이 안 되는 부분들이 많은 겁니다. 이런 부분을 1차적으로 다 검토했던 게 감사위원회이기 때문에 그 회의록을 통해서 감사원의 이번 감사 결과가 감사원이 주장하는 것처럼 공정하고 법과 원칙에 따른 검사를 했는지를 확인해야 되는 겁니다. 그게 국회 안보나 뭐 이런 부분에 관계된 자료가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이게 뭐 회의록을 제출할 경우에 이제 그 위원들의 어떤 발언과 이런 거에 제한을 받는다. 이거는 사실적으로 감사위원 내에서 발생할 수 있는 문제이고 감사위원회 역시 합의제 기구이기 때문에 충분한 합의를 거쳐서 국민들이 납득할 만한 결과를 내야 될 책임이 있는 기관들입니다. 한 분 한 분이. 그러면 다 책임 있게 논의를 해야지 이게 공개될 경우를 걱정해서 어떤 뭐 해야 될 말을 안 하고 묵시적으로 어디에 동조하고 이런 방식으로 하고 있다고 하면 감사위원회 자격이 없는 거죠. 그런 게 전제돼 있는 회의록이기 때문에 이게 비공개될 이유가 없다는 겁니다. 그리고 법적으로 제출 의무가 있는데 제출을 안 했기 때문에 이건 국회 증감법 위반이라는 거죠. 자, 조기현 부위원장님, 정광재 대변인. 감사원에서 이것에 대해서 적극적으로 반박했어요. 그러니까 감사위원 회의의 회의록을 제출하는 것이 정상적인 감사원이 운영되는 과정에서 부담이 될 수 있기 때문에 그것을 보완할 수 있는 열람 가능 자료를 다 제공했고요. 그때 당시에 회의에 참석했던 사람들을 모두 증인으로 채택하는 데 동의해 갖고 그 국회의원들의 질문 하나하나에 답할 수 있도록 제도적 장치를 마련했기 때문에 그것만으로 탄핵 사유가 되느냐 이 부분에 대해서 감사원이 적극 반박하고 있는 거죠. 네. 자, 일단 민주당 입장에서는 지금 조기현 부위원장님 말씀하시는 것처럼 충분히 탄핵 사유가 된다고 이제 얘기를 하시고, 근데 그 탄핵 사유 그 부분은 이제 서로 여당과 야당이 이제 서로 시각이 엇갈리는 건데, 여튼 감사원장 탄핵 추진 이제 탄핵 소추안은 통과될 가능성이 높은데. 그 이례적인 그러니까 처음이고요. 네. 유례 없는 일이었고 처음이고. 그렇죠. 자, 동시에 서울중앙지검장과 감사원장이 동시에 탄핵 추진되는 것도
이례적인 일이에요. 그러면 어쨌든 직무는 정지됩니다. 시스템이 있기 때문에 뭐 어떻게 대행이 돌아간다고는 하죠. 아주 어떤 법 집행기관의 심각한 직무 정지가 있는데 이럴 정도의 사태를 초래할 일인가라고 의아해할 국민도 있을 것 같아요. 조기현 부위원장님. 뭐 저도 뭐 개인적으로 당연히 우려의 시선이 있는 것도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민주당으로서도 정치적 부담이 있죠. 뭐 이 사유가 되지 않는 걸로 막무가내 탄핵을 한다 이런 비판이 한편에 있을 수 있고 그게 이제 여당 정부 여당의 비판 논리이긴 한데 네. 그러기에는 감사원이나 검찰이 지금까지 보여온 행태가 국가기관이 찾아 기본적인 어떤 정치적 중립 의무를 위반해 온 사실이 너무 켜켜이 쌓여 있는 데다가 구체적 위법 사실이 드러나고 확인되는 이상 네. 국회가 갖고 있는 권한을 행사하는 것이 국민 전체의 이익에 부합한다 이런 판단을 한 거죠. 물론 이 결과가 헌법재판소에서 탄핵이 기각될 수도 있습니다. 뭐 인용될 수도 있고 그렇다고 해서 지금 미리 예단해서 이렇게 국정 난맥이 계속되고 있고 감사원이나 국가기관의 위법이나 헌법상의 중립의무 위반이 계속되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이걸 방치하는 것은 오히려 국회의 직무유기라고 볼 수도 있다고 봅니다. 네. 이걸 방치하는 것이 오히려 국회 직무유기라는 조기현 부위원장님의 발언에 대해서 어떻게 보십니까? 사실 정광재 지금 대표님. 감사원장에 대한 탄핵이 왜 이렇게 급작스럽게 논의가 됐는가 본다면 감사원에서 최근에 감사 결과를 냈던 게 민주당이 생각했던 것과는 뭐 많이 다른 결과가 많았어요. 그리고 네. 민주당 시절에 있었던 일련의 과정들 예를 들어서 집값 통계 조작 또 탈원전 정책에 따른 월성 인전 원전 1호기 조기 폐쇄 이런 것들에 대한 감사 결과를 발표했단 말이에요. 그때 네네. 당시에 문제가 있었다. 또 서해 공무원 월북 사건 뭐 이런 것들에 대해서 민주당은 이게 정치적 의도를 갖고 감사원이 현 정권 입맛에 맞는 감사 결과를 발표하고 있다고 하지만 이건 국민적 의혹이 있었기 때문에 감사원 본연의 업무를 수행했던 겁니다. 근데 본인들이 원하지 않는 결과를 자꾸만 하니까 그것에 대한 정치 공세 성격, 보복 차원에서 감사원장에 대한 탄핵을 시도하고 있다고 보는 것이고 민주당의 지금 법조인 출신 국회의원분들이 정말 많을 겁니다. 네네. 그분들 가운데 정말 양심의 손을 얻고 감사원장 이번에 탄핵하면은 헌법재판소에서 인용된다? 인용이 될 것이다. 라고 생각하는 분은 많지 않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추경 원내대표도 그 얘기 하셨더라고요. 네. 아마 민주당도 이거 탄핵 추진하면서 인용될 거라고 해서 추진하는 것이 아니라 그냥 추진해 놓고 보자라는 식으로 시작된 거 아니냐라는 얘기를 하고 있는 거죠. 네. 오늘 이제 대통령실에서 정혜전 대변인이 이제 뭐 브리핑을 했는데 일련의 어떤 국회 상황, 특히 이제 민주당의 어떤 입법 행위에 대해서 아주 강력히 비판을 했잖아요. 그 첫 번째가 지금 우리가 쭉 얘기를 나눈 최재해 감사원장 탄핵 추진이었고 두 번째가 바로 이겁니다. 상설특검법 운영규칙 개정 이걸 두고 이제 얘기를 하면서 대통령실은 이걸 어떻게 규정했냐 하면 입법부와 행정부의 권력 분립 원칙에 위배된다. 야당이 국회 추천권을 독식하겠다는 것이다. 이렇게 이제 비판을 했거든요. 이런 규정에 대해서는 조기현 부위원장님 어떻게 보십니까? 그 특검 그러니까 상설특검법이 아닌 네. 별도의 특검법에 대해서 이미 헌법재판소에서 확립된 판례가 있습니다. 야당만이 추천하는 특검도 전적으로 입법 재량권에 해당되기 때문에 위헌이 아니고 특히 대통령이나 대통령 주변 인사에 대한 수사가 관련해서 공정성이 의심받는 사건의 경우에는 여당은 이해 당사자이기 때문에 이해 충돌이 발생할 수밖에 없어서 야당만이 추천하는 특검법이라고 해서 그것이 헌법에 위반된다거나 입법 재량권을 넘어서는 게 아니다. 결정돼 있어요. 그 특검으로 지금 대통령까지 되신 분이 윤석열 대통령입니다. 그리고 당시에 만들었던 이 특검에 대한 설명서 이 책자에도 그런 부분에 대한 설명을 충실히 해놨어요. 적어도 야당만이 추천하는 특검이 위헌이 아니라는 것을 모를 리 없거든요. 앞으로 이 부분을 이건 국회 규칙이기 때문에 그렇지만 다른 특검에서 야당만 추천했다는 걸 헌법재판소 가져간다고 해서 결과가 바뀌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아무런 문제가 없는 거예요. 그게 위헌적이지도 않고요. 행정권에 대한 입법권의 어떤 뭐 이 권한 남용이다
이렇게 판단되지 않을 거예요. 그런데 그걸 알면서도 자꾸 이 똑같은 논리를 반복하는지 이해하기가 어렵습니다. 지금 조기현 부위원장 얘기를 들어보니까 뭐 이런 취지가 있는 것 같아요. 예를 들어서 지금 어떤 수사 특별검사 수사를 받는 대상이 대통령 부부가 됐건 뭐 그 친척이 됐건 이렇게 대상이기 때문에 여당 쪽에서 그 추천에 들어가지 않더라도 이게 헌법의 원칙에 위배되지 않는다 이런 취지로 말씀하셨는데 네. 정광재 대변인 그런 취지의 말에 대해서 어떻게 보세요? 일단 야당만이 추천하는 특검이 위헌적이지 않다라는 판단은 당시에 그때는 특검이 여야 합의가 된 상태에서 여야 합의를 전제로 야당이 추천해 달라는 것을 여당이 용인했던 거죠. 네. 지금은 아예 여당이 합의를 하지 않은 상태에서 야당만 추천하겠다고 하는 거니까 여전히 위헌적 요소가 있다는 그러니까 거고. 이런 것들은 특검이나 이런 거든 합의 정신이 그 전제 기초에 그렇죠. 깔려 있어야 된다 이런 네. 말씀이시네요. 지금 결국에는 상설특검은 이 상설특검 규칙 개정한 것은 대통령의 거부권 대상이 되지 않잖아요. 네. 결국에는 검찰이라는 조직이 뭐 존재하겠지만 민주당 내에 민주당 산하 새로운 특검 조직이 상설화되는 거예요. 그런 것들이 위헌적인 발상이다라고 얘기하는 거고 저는 만약에 상설특검을 민주당이 당론으로 추진해서 이렇게 하려고 한다면 지금 얘기하고 있는 특검 공세는 하지 말아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상설특검을 통해서 문제를 해결할 수 있다고 판단하면서 왜 똑같은 수준의 똑같은 목적을 가진 특검을 정치 공세적인 성격으로 계속 거부권을 유도하는 이런 정치 공세는 하지 말아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예를 들어서 상설특검에서는 그 대통령 제2요구권 행사를 피해 감수할 수 있으니까 지금 기존에 하던 특검은 그렇죠. 접어야 된다. 네. 이 부분은 어떻게 조기현 부위원장님 어떻게 보세요? 그러니까 먼저 그 여당에서 계속 반복적으로 하는 논리가 당시에는 여야가 합의했었기 때문에 문제가 되지 않고 네. 그래서 합헌이었다고 하는데 헌법재판소에서 위헌 여부를 판단할 때는 정치적인 여야 합의 여부는 판단하지 않습니다. 법률안 자체가 헌법에 위반되는지 안 되는지를 보는 거고요. 그런 논리면 여야가 합의하면 합헌이고 합의가 없으면 위헌이고 이렇게 그러니까 법을 그렇게 판단하지는 않죠. 그래서 그 논리는 성립되기 어렵다고 보고요. 네. 그 상설특검으로 할 수 있는 게 있고 이 별도의 특검법으로 가야 될 사안이 있는 겁니다. 실제 수사 범위나 대상, 수사 기한의 문제 때문에 네. 이렇게 나눌 수밖에 없는 부분이 있어요. 원칙적으로는 당연히 김건희 여사 관련된 문제라고 하면 하나의 특검법으로 충분한 어떤 수사 인력과 수사 기간을 두고 하는 게 제일 좋죠. 그런데 껌껌이 여당에서 반대하고 대통령 거부권 행사하고 지금 그게 지금까지 온 거 아닙니까? 그러면 국민적으로 의혹을 해소하라는 요구를 실현할 수 있는 방법을 찾다 보니 이 방법을 찾게 된 것뿐입니다. 그러니까 원론적으로 정광재 대변인 말씀대로 하나의 특검법으로 가는 게 제일 좋습니다. 그런데 동의 안 하시잖아요. 않으니까. 예, 동의 안 하시잖아요. 자, 국민의힘은 권한쟁의 헌법소원 이런 것도 또 내기로 했어요. 정광재 대변인. 네, 권한쟁의와 헌법소원 내는데 네. 이게 이제 물리적으로 시간이 걸리잖아요. 네. 그래서 민주당이 지금 거의 속도전으로 네. 상설특검 규칙 개정안을 통과시키고 있기 때문에 실효성이 어느 정도 있는지는 뭐 사실 잘 모르겠습니다. 네, 그러나 네. 우리가 할 수 있는 거는 해야죠. 이렇게 해서라도 사법적 판단도 한번 받아보고 네. 국민들께 이렇게 지금 민주당이 일방적으로 추진하는 상설특검은 이런 법률적 문제가 있다는 점을 적극적으로 설명드릴 예정입니다. 또 다른 시나리오는 이런 거예요. 이제 상설특검법은 후보 추천 시 3일 이내에 대통령이 임명하게 돼 있습니다. 근데 임명하지 않는다고 해서 뭐 강제조항 처벌 규정 이런 게 또 있는 건 아니잖아요. 조기현 부위원장님 어떻게 되는 겁니까? 없죠. 예. 근데 설마 임명을 안 하실까라는 생각으로 하는 겁니다. 이거는 어쨌든 상설특검법에 3일 내에 임명해야 된다라고 의무 규정으로 돼 있기 때문에 안 하는 것은 상설특검법 위반이죠. 만약에 예. 대통령의 탄핵 문제가 거론된다고 하면 중대한 탄핵 사유 중에 하나가 될 수밖에 없습니다. 법률 위반이다. 그렇죠. 이제 뭐 대통령실에서도 이런 부분을 고려해야 할 텐데 네. 임명을 안 하는 방식으로 이 문제를 회피하려고 한다면 그건 뭐 이후에 정권에 더 큰 부담이 될 수도 있다 이런 말씀드리겠습니다. 자, 상설특검 그거를 임명하지 않고 그냥 그대로 있으면
이거는 탄핵 사유까지 된다는 야당의 주장은 우리 정광재 대변인 어떻게 보세요? 이런 상황이 왔을 때 뭐 사실 대통령실이 어떤 선택을 할지 제가 지금 예단해서 말씀드릴 수는 없을 것 같아요. 네. 왜냐하면 일단 임명해야 한다고 돼 있는데 네. 임명하지 않는 것 이런 것들을 아마 이런 일이 있겠어라고 해서 입법 미비 상태인 것 같아요. 이럴 경우엔 어떻게 한다라는 게 있었어야 되는데 아마 이런 그 시나리오까지는 생각하지 못했기 때문에 예. 그런 그 규정이 없겠죠. 근데 상식적으로 생각해 본다면 이게 대통령이 임명해야 한다고 돼 있는데 임명하지 않으면 민주당에서는 직무를 해태하고 있다라는 차원에서 또 뭐 탄핵의 사유가 늘고 있다 이렇게 네. 얘기할 수 있을 것 같은데 그럼 그걸로 탄핵이 이루어질 거냐? 그건 또 별개의 문제잖아요. 국회에서 3분의 2 이상이 그 동의를 해야 되니까 이 경우는 굉장한 그 복잡한 정치적 상황이 종합돼서 대통령실에서 판단할 거기 때문에 제가 어떤 상황이 연출될 것이다 이렇게 말씀드리기 좀 어려운 상황입니다. 이게. 예측하기는 좀 네. 쉽지 않다. 아울러 윤 대통령이 거부권 1호 법안입니다. 양곡관리법과 국회법 개정안 등도 국회 본회의 통과했습니다. 이와 관련한 추경호 국민의힘 원내대표 발언 먼저 들어보시겠습니다. 오직 이재명 방탄용 정쟁을 위해 정권을 흔들고 국정을 발목 잡으려는 정략적 계산에 눈이 멀어 헌정 질서를 유린하고 민생과 국가의 미래는 완전히 뒷전인 민주당입니다. 국민의힘은 위헌적인 6개 악법에 대해 대통령께 제의 요구를 정식으로 건의합니다. 아울러 위헌적, 위법적인 상설특검 규칙 꼼수 개정에 대해선 권한쟁의 심판과 헌법 소원을 제기하는 등 모든 법적 수단을 동원해 강력히 대응해 나갈 것입니다. 자, 조기현 부위원장님, 이 중에 이제 양곡관리법, 그다음에 뭐 국회법 개정안 뭐 이런 것들이 있잖아요. 그 전에도 계속 올렸고 말씀드린 대로 1호 거부 법안인데 이걸 다시 올린 특별한 이유가 있을까요? 굉장히 중요하다고 보는 겁니다. 중요하다. 예. 어떤 의미에서요? 이 쌀값 문제는 단순하게 경제 논리로 볼 수 없다는 거죠. 식량 안보의 문제다. 이 지금 쌀값을 보면 한 20, 30년 전하고 큰 차이가 없습니다. 그런데 다른 물가 상승률에 비하면 이제 터무니없는 가격이 돼 있는 거죠. 시장의 논리로만 보면 퇴출되는 게 맞습니다. 그러면 쌀 농사의 기반이 흔들어지게 될 경우에 어쨌든 우리나라는 주식이 쌀인데 네. 그게 대체될 수 있겠습니까? 그래서 정부가 예산 부담을 안더라도 쌀 농사의 기반 자체가 해체되는 것은 막아야 되기 때문에 쌀값 보장을 해야 된다는 거고요. 그러니까 식량 안보라는 게 굉장히 무슨 추상적이고 이런 게 아니라 우리 민족의 미래를 생각했을 때 이거는 굉장히 중요한 법안이라고 보기 때문에 단순하게 주고받고 할 수 있는 문제가 아니라 실제 쌀값을 안정적으로 보장할 수 있는 양곡관리법이 통과돼야 된다는 부분에 대해서는 당내 합의가 확고히 돼 있습니다. 정광재 대변인님. 네. 자, 문제 많은 법이라고 아까 녹취 나갈 때 말씀하셨는데 이유가 뭐죠? 왜냐하면 이게 식량 안보를 강조하면서 민주당이 주장하고 있지만 사실 식량 안보로 문의를 싸고 그 안에는 농민표를 얻기 위한 포퓰리즘이에요. 그리고 이 양곡관리법이 현실화됐었을 때 쌀값을 언제까지 그러면 정부가 책임져줘서 잡을 수 있느냐. 경제 논리에 안 맞는다? 그렇죠. 이게 왜냐하면 쌀값을 지탱해 주면 네. 시골에서 지금 농촌에서 계속 쌀 농사를 더 많이 짓게 됩니다. 우리 농정의 근간은 지금 쌀이 남아 도니까 쌀 재배 면적을 줄이고 대체 작물을 통해서 수입을 더 많이 가져가게 하는 게 기본적인 방향이에요. 우리 이른바 농업이 고부가가치 우리 작물이라 농업이 그러죠. 가야 하는 기본적인 방향이 그건데 쌀 농사가 사실 지금 기계화되면서 짓기 쉽습니다. 네. 그러니까 가격도 보장되고 짓기도 쉽고 이렇게 되면 그 기존에 있던 농토에서 계속 쌀 농사만 짓게 되고 결국에는 우리가 쌀 소비가 줄어드는 상황에서 쌀은 계속 과잉 생산되면 네. 언제까지 우리 정부 부담으로 그것을 지원해 줄 수 있느냐 이런 근본적인 문제에 봉착하게 되는 거죠. 네. 이 시간 교통 상황 알아봅니다. 라디오 교통정보센터 공인혜 리포터 나와주세요.
네, 이 시각 교통정보입니다. 11월의 마지막 금요일답게 퇴근 정체가 곳곳에 극심합니다. 서울 시내 한강을 따라선 공항 1線쪽으로 강변북로와 올림픽대로 모두 청담대교부터 가양대교 쪽 이동에만 1시간 20분 내외로 소요되고요. 반대 방향인 구리 잠실 쪽으로는 강변북로는 방화에서 원효, 또 한남대교부터 구리 시계 쪽으로 약 1시간 50분 정도, 올림픽대로도 행주에서 월드컵대교 사이 주춤하다가 동작에서 청담 또 잠실대교부터 암사대교 구간 강남권 이동에는 1시간이 넘게 걸리고 있습니다. 고속도로 수도권 이동량도 많습니다. 서울 쪽 서해안선 서평택에서 화성휴게소, 팔탄에서 용담터널 사이와 일찍에서 금천 쪽으로 26km 구간 길게 밀려 지나고요. 부산 쪽 경부고속도로 천안과 옥산 부근 통과 특히 어려운데 이 사이 천안 분기점 부근 4차로에는 중형 화물차가 고장으로 서 있어서 주의가 필요합니다. KBS 교통정보센터였습니다. 퇴근길 당신과 함께 읽는 세상 이야기 KBS 1라디오 뉴스레터 K. 실시간 교통 상황 살펴봤습니다. 뉴스레터 K 정치톡. 정광재 국민의힘 대변인, 조기현 민주당 법률위 부위원장과 얘기 나누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 우리가 하던 얘기 계속하면요. 네. 이렇게 해서 한 6개 법안에 대해서 국민의힘이 대통령 제2호권, 즉 거부권 행사 이제 공개적으로 건의를 했습니다. 네. 요번에 아주 통째로 그동안 이제 제2호권 건의는 많이 했는데 통으로 묶어서 이렇게 건의한 뭐 배경이 있을까요? 지금 그 국회와 대통령실과의 관계를 보면 국회 권력은 지금 민주당이 독점하다시피 하고 있는 거잖아요. 네. 대통령제 국가에서 뭐 집권 여당인 국민의힘이 가질 수 있는 국회 내 영향력이 굉장히 적습니다. 다만 행정권을 대통령이 갖고 있기 때문에 그걸로 방어하고 있는 거죠. 지금 민주당은 현 정부의 철학과 국정 운영 방향에 전혀 맞지 않는 법안들을 만들어내서 윤석열 대통령의 거부권을 유도하고 있다. 이런 평가를 받을 수밖에 없을 정도로 입법권을 남용하고 있는 거예요. 이런 법안들 그러면 과거 문재인 정부 때 본인들이 의석수도 많고 문재인 대통령이 거부권을 행사하지도 않을 그런 시점에 통과시켰었어야 하는 내용인데 왜 안 하고 있다가? 왜 안 하고 있다가 지금 하냐는 거죠. 그리고 또 국회법 개정안이 이게 예산안을 12월 2일까지 무조건 그 확정 지어야 한다는 내용이잖아요. 네. 이게 매년 이 법안이 만들어지기 전까지는 새해 정말 넘어갈 때까지 확정이 안 돼 갖고 예산의 적절한 수립이나 실행이 차질을 빚는다 이런 부작용이 있어서 만들어진 법안이거든요. 네. 근데 또 과거의 그 잘못된 관행으로 돌아가야 하느냐 이 문제는 민주당이 좀 고민을 다시 해봐야 될 거라고 생각합니다. 자, 조기현 부위원장님,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이게 과연 닭이 먼저냐 달걀이 먼저냐 이렇게 따지기 쉽지는 않은데 여튼 오늘 대통령실의 민주당에 대한 이제 비판을 보니까 아주 그 용어들이 되게 좀 강하던데 입법 폭주, 탄핵 남발, 국정 파괴 이런 용어들이 대변인 입을 통해 나오더라고요. 좀 약간 무리한 추진도 있지 않느냐 이런 비판에 대해서는 어떻게 보세요? 대통령실 입장에서는 그렇게 보이겠죠. 근데 저는 이게 야당이 그렇게 지금 대통령실이나 여당 주장처럼 무리한 입법 폭주이고 그래서 국정의 혼란을 국회, 특히 민주당이 주도하는 국회가 초래하고 있다는 비판이 설득력을 얻었다면 대통령 지지율이 그렇게 나오겠습니까? 그게 아니죠. 이 적어도 다소 무리하게 보이는 부분이 있다고 하더라도 민주당이 그나마 저렇게 해야 이 현 정부의 난맥상을 바로 잡는다라는 국민적 지지가 뒷받침돼 있기 때문에 가능한 거거든요. 그러니까 여당에서도 이번에 이제 이거 거부권 행사되면 이미 뭐 새로운 기록을 세워 나가고 있지만 대통령 거부권의 헌정사의 기록을 계속 세워 나가고 있습니다. 네. 이게 단순하게 민주당의 입법권 남용이라고 보지 말고 국민의힘도 대화를 해야죠. 금투세 같은 경우에 제안을 했고 지지자의 비판을 무릅쓰고 민주당에서 받아들이지 않습니까? 다른 법안도 마찬가지죠. 협의 테이블로 오지 않고 오로지 대통령의 거부권 행사 건의로 풀어가려고 하면 국회 기능 자체와 뭐 국회 책임을 국민의힘 스스로 좀 벗어 던지려고 있다. 그렇게 보입니다.
자, 다음 주제로 가볼게요. 윤석열 대통령 국정 지지율이 19%를 기록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한국갤럽이 지난 26일에서 28일까지 전국 만 18세 이상 유권자 1,001명을 대상으로 자체 조사한 결과입니다. 자세한 내용은 중앙선거 여론조사심의위원회 홈페이지 참고하시면 됩니다. 자, 윤 대통령 직무수행 긍정평가율은 11월 첫째 주 집권 후 최저치 17%였습니다. 기록하고 나서 10%대 후반대에서 20% 초반대 머무르고 있습니다. 정광재 대변인, 20% 안팎의 국정 지지율 어떤 의미입니까? 하방 경직성은 뭐 20%에서 플러스 마이너스 한 3% 정도로 확보가 된 것 같아요. 근데 네. 우리가 이 정도 국정 지지율을 얻으려고 정권 만든 건 아니잖아요. 이걸 더 끌어올려야 되는데 이걸 더 끌어올리려면 정말 남은 2년 5개월을 완전히 새로 시작한다는 각오로 쇄신하지 않으면 불가능할 거라고 봅니다. 그래서 어떤 분이 이런 말씀하시더라고요. 윤석열 대통령이 5년 단임제에 뭐 전반기, 후반기를 시작한다는 것이 아니라 2년 6개월 단임제에 전반기를 시작한다는 각오로 완전히 처음부터 시작한다면 네. 그러면 이 국정 동력을 조금 더 살릴 수 있을 것 같다라는 조언을 해 주시는 걸 들었는데 저도 그렇게 생각합니다. 지금 이 국정 지지율과 우리 당이 갖고 받는 뭐 지지율로는 우리 당과 윤석열 대통령을 뽑았던 지지자분들에게 다시 한번 애정을 보내달라라는 말씀을 드리는 것조차 좀 송구한 일인데 네. 정말 리셋한다는 생각으로 국정 쇄신에 나섰으면 하는 바람을 갖고 있습니다. 뭔가 황골탈퇴해야 된다는 그렇죠. 그런 생각이 네, 드는데 네. 자, 조기현 부위원장님, 저 야당에서 바라보는 이런 국정 지지도랄까 국정 쇄신, 민생 이런 부분들은 어떻게 평가하고 있습니까? 이제 뭘 해도 안 되는 상황이 된 것 같아요. 그러니까 지난번에 10%대로 떨어진 이후에 계속 하락하는 추세가 한 번 잡힌 적이 있죠. 그때가 이제 한동훈 대표와의 면담 이후에 일종의 쇄신, 코스프레 같이 보이는데 실질적으로 국정 운영 쇄신을 할 것처럼 하는 약간의 어떤 기대감, 이것으로 인해서 이제 보수 결집이 약간 이루어졌죠. 이거에 안주했던 것 같아요. 그런데 실제 그 이후에 실질적인 어떤 쇄신의 어떤 성과가 전혀 보이지 않고 그 이후에 명태균 관련돼서 대통령실 김건희 여사 관련 논란은 확대되고 있고요. 그리고 최근에는 대통령의 또 골프 논란까지 실제 국민들이 보기에 이 정권에 대해서 지지할 이유가 단 한 개도 지금 설득력 있게 다가오는 게 없는 상황이 됐습니다. 그러면 정광재 대변인 말씀대로 이 문제의 심각성을 깨닫고 실질적인 어떤 인적 쇄신, 국정 쇄신으로 나가야 되는데 최근에 보여주는 모습은 역시나 국회를 탓하고 민주당의 입법 독주를 국정난맥의 원인인 것처럼 책임을 떠넘기고 이런 모습으로는 지금의 지지율도 과분하다라고 생각하는 상황이 또 올 수도 있다. 이렇게 보여집니다. 자, 대통령 직무수행 부정평가 이유 1, 2, 3, 4, 5, 6 쭉 있는데 이게 11월 초 5일부터 7일 사이, 12일부터 14일 사이, 19일부터 21일 사이 그리고 지금 조사 26일부터 28일 사이 4번의 조사를 딱 11월에 4번의 조사를 보니까 앞서 3번의 조사는 부정평가 이유 1등이 김건희 여사 문제, 2등이 경제 민생 물가였거든요. 자, 근데 요번 그 조사에서는 11월 26일, 28일 이 조사에서는 경제 민생 물가가 1위로 올라섰습니다. 2위 김건희 여사 문제. 정광재 대변인. 예. 기쁘십니까? 슬프십니까? 이 어려운 주제입니다. 이게 네. 김건희 여사 리스크를 그러니까 1등을 한 게 아마 5주 전일 거예요. 그러니까 네, 5주 네. 만에 김건희 여사 문제가 두 번째 요인으로 꼽힌 건데 네. 11월 5일부터 7일까지는 김건희 여사 문제가 거의 정점에 있었고요. 그다음에 7일 날 윤석열 대통령이 기자회견 간담회 하면서 네. 김건희 여사와 관련한 리스크를 해소하기 위해서 어떤 조치들을 얘기했습니다. 그러면서 조금씩 줄어들면서 이제 두 번째 요인으로 꼽힌 건데 첫 번째 경제 민생이 그만큼 어렵다는 뜻도 되고 두 번째는 김건희 여사와 관련한 문제를 그래도 어느 정도 좀 제도적 틀 안에서 가두려는 노력들을
일반 국민들도 인식하기 시작했다. 그 두 가지가 믹스된 네. 결과다. 그렇죠. 그러면서 경제민생 물가는 좀 올라갔고 네. 김건희 여사 문제는 아래로 내려왔다. 이렇게 분석해 보고 싶습니다. 자, 조기현 부위원장님, 김건희 여사 문제와 그다음에 민생 물가 두 가지 측면이 같이 함께 플러스된 결과다라는 정광재 대변인의 분석 어떻게 보세요? 글쎄요. 근데 저는 그거보다는 네. 이 경제 민생 물가는 계속적으로 악화 일로에 있었습니다. 굉장히 실제 민생 현장을 나가 보면 뭐 자영업자도 그렇고 실제 장사도 안 되고 자영업 폐업률도 막 최고 칠 겁니다. 주가도 그렇고요. 정상적으로 지금 작동하는 게 없는 상황입니다. 굉장히 이제 어려워지고 있는 상황인 거죠. 그걸 누구한테 물어봐도 최근 뭐 경제 어렵다는 얘기를 다 하고 있으니까 이것은 상수로서 원래 존재하고 있는데 그 사이에 이제 김건희 여사 문제가 불거지니까 이제 화가 나서 더 지지 철회를 하는 여론이 지난 한 달 동안에 있었던 것뿐이고 네. 김건희 여사 이슈에 대해서는 이미 국민들도 자포자기 심정 같은 거 이거 뭐 한편에서 이런 경고의 메시지를 보내는 거 이런 문제를 좀 털고 민생 경제를 좀 챙겨라 이런 메시지 아니겠습니까? 네. 그런데 둘 다 뭐가 1이냐 2이냐 이게 중요하지 않을 만큼 이 정부에 대한 게 뭐 기대할 게 없다 이런 여론이라고 봅니다. 네. 자, 민주당 이재명 대표 위증교사 혐의에 대한 1심 무죄에 대해서는 잘된 판결 41%, 잘못된 판결 39%. 그럼 어떻게 좀 분석하기가 되게 어렵네요. 저는 이거 명확하게 분석할 수 있습니다. 어떻게 분석할 수 일단 있습니까? 중도층에 있는 사람들은 사법부의 판결이니까 네. 일단 사법부의 판결을 존중한다라는 답변 성향을 보였을 가능성이 크고요. 네. 정치적 성향, 지향성이 명확한 사람들은 똘똘 뭉쳐서 양극화? 이재명 대표에 반대하는 사람은 잘못된 판결로 뭉쳤고 이재명 대표를 지지하는 사람은 이재명 대표의 판결이 정당하다는 쪽으로 집결됐고 그 과정에서 뭐 2%포인트 차이가 나는 것은 네. 중도층에 있는 분이 그래도 사법부 판결은 존중해야 한다라는 마음을 갖고 답변을 했기 때문에 이런 결과가 나왔다고 생각하고요. 네. 지난번에 그 선거법 위반과 관련해서도 같은 여론조사가 있었거든요. 그때도 잘된 판결이 못된 거의 비슷했었어요? 판결보다 거의 비슷했지만 조금 높았죠. 아, 그때도 또 그랬어요. 그렇습니다. 예. 자, 조기현 부위원장은 이거 어떻게 분석하세요? 법원 판결에 대해서는 진영이나 뭐 정치적 성향과 관계없이 늘 옳은 판단이다라는 이 비율이 높죠. 그런데 네. 지난 판결과 이번 판결을 비교해 보면 이 잘됐다는 여론이 더 높잖아요. 이게 실제 이제 민심이 반영되고 있다. 이게 네. 이재명 대표에 대한 비호감 여론이 있었지만 적어도 이제 최근에 와서는 분명하게 이재명 대표에 대한 수사 기소 재판이 무리한 법정이고 무리한 기소에서 초래됐다는 거에 대한 공감 여론이 확대되고 있다. 이렇게 보여집니다. 정당 지지도는 국민의힘 32%, 민주당 33%. 지난주 조사 비교해서 국민의힘 4%포인트 상승했고 민주당 1%포인트 하락했습니다. 뭐 어쨌든 전반적으로 정치권에 대해서는 좀 국민들의 시선이 안 좋은 것 같고요. 조금 전에 제가 언급했던 국정 지지율 17% 관련 조사는 한국갤럽이 지난 5일에서 7일까지 성인 남녀 1,002명 상대로 자체 조사한 것으로 자세한 내용 중앙선거 여론조사심의 홈페이지 참조하시면 됩니다. 9%입니다. 19%. 응? 국정 지지율. 아니 지금 말씀하신 건 지난 11월 5일 시간에 떴었던 거예요. 그거를 내가 언급했더니 맞습니다. 또 우리 제작진에서 이거 꼭 읽어야 된다고 이 모니터에 네. 띄워주셨습니다. 그거는 이제 11월 초 말씀드린 거고요. 네, 맞습니다. 자, 민주당은 검사 탄핵 추진에 반발한 검찰 간부들의 집단 성명을 강하게 비판했습니다. 박찬대 민주당 원내대표 목소리 들어보겠습니다. 삼권 분립의 헌법 가치를 위배하고 국회를 통과한 법안에 대해 사사건건 거부권을 행사하는 윤석열 대통령에 대해서 아무 말도 못하는 검사들이 자신들의 특권을 지키는 데에는 목소리를 높이는 걸 보니 참 한심합니다. 검사들은 검사 탄핵이 헌법의 기본 가치를 훼손하고 법치주의를 형해화하는 위헌,위법적 시도라고 주장하고 있는데 터무니없는 소리입니다. 헌법 규정에 따라 진행하는 국회의 탄핵을 위헌이라고 규정하는 검사들의 주장이야말로 반헌법적이고 반법률적인 주장입니다. 자, 조기현 부위원장님, 일단 검사들은 집단 행동하면 안 되는
집단입니까? 아니면은 지금 검사들이 이거를 위헌적이고 어떤 정치 공세로 보는 그런 시각이 잘못됐다는 겁니까? 시각도 잘못됐고 집단 행동도 적절하지 않죠. 검찰권이라는 게 사실 이 법에 보장된 국가의 폭력이라고 볼 수 있잖아요. 실제 그거를 이 수사를 당하는 사람 입장에서 보면 합법적 폭력이라고 할 수 있는 거죠. 그래서 그걸 행사하는 이 검사들의 권한은 굉장히 제한적이고 엄격하고 특히 인권보호라는 측면에서 행사돼야 되기 때문에 네. 어떤 정치적 사안을 앞세워서 집단행동으로 나가는 것은 검찰권 행사의 신뢰성 문제를 일으킬 수 있기 때문에 저는 또 검찰이 이런 사안에 대해서 입장을 가질 수는 있지만 검찰 부장급 이사 간부들이 집단행동으로 나가는 것은 부적절하다고 보여지고요. 논리 자체도 설득력을 얻기 어렵습니다. 이 뭐 박찬대 원내대표 말씀대로 헌법에 따른 절차를 진행하고 있는 것이고 그게 위헌이라고 하면 어떤 부분에서 위헌인지 얘기를 할 수 있어야 되잖아요. 이 없는 절차를 만들어서 가는 것도 아니고 헌법에 규정된 탄핵권의 행사를 하는 건데 그 네. 사유가 적절하느냐에 대한 문제를 제기할 수 있지만 그 절차가 위헌적이라는 말은 성립될 수 없는 얘기죠. 네. 예를 들어서 정광재 대변인 이게 네. 검사들이 다 뭉쳐가지고 성명 내는 것보다 그냥 중앙지검장이나 검찰총장이 대표로 얘기하는 방법도 있을 텐데 이게 왜 이렇게 다 뭉쳐가지고 얘기를 했을까요? 전 뭐 지금의 검찰이 이렇게 반발하는 것은 네. 정말 지렁이도 밟으면 꿈틀한다. 이거 보여주는 식이라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검찰이 그렇게 힘이 있는 조직인데 무슨 지렁이냐 이렇게 얘기하실 수 있지만 네. 민주당 앞에서는 지금 지렁이에 불과한 거예요. 그 정도로 취약한 곳이 검찰입니다. 민주당이 때리면 그냥 맞는 거예요? 지금 일방적으로 받고 있는 거잖아요. 정치 검찰이라고 계속 이게 프레임을 써갖고 정말 국민들에게 가스라이팅 시키듯이 정치 검찰이다. 부당하다고 검찰은 네. 여기고 있는 네. 거예요? 검찰은 정치적이다 이렇게 얘기하니까 일방적으로 정말 당하고만 있는데 이런 부분에 대해서 집단 반발해서 어떤 집단 행동을 해갖고 나 수사 못하겠다. 우리들 이제 수사 안 한다. 이런 것은 아니고 우리가 갖고 있는 주장이 이런 것이니 네. 한번 국민들께 뭐 알려야겠다라는 차원 정도는 일종의 자위권 아닌가요? 이 정도는 뭐 방어권을 보장해 줘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검찰에. 네. 마지막 주제로 가보겠습니다. 시간이 얼마 안 남아서 민주당이 일관되게 김건희 여사 특검 촉구하고 있고요. 뭐 내일 장애 집회에서도 그럴 겁니다. 자, 그런데 여당 내에선 당원 게시판 논란이 계속되고 있고 친한계 정성국 의원이 김건희 여사 특검법 저지 단일 대오 기류에 변화가 생길 수 있음을 암시했습니다. 그래서 논란이 불거졌는데 한 대표는 기자 질문에 제가 한 말이 아니다 이렇게 선을 그었어요. 네. 그건 우리는 단일 대오 뭐 흩어지지 않습니다 이런 게 아니라 네. 제가 한 말이 아니다. 그래서 약간 뉘앙스가 묘하다 이런 지적도 나오는데 단일 대오의 균열을 가져올 수 있습니까? 어떻습니까? 정광재 대변인. 어제 제가 이 보도 때문에 굉장히 곤혹스러웠습니다. 네. 많은 분들이 전화 주시고 그렇죠. 정말 한동훈 대표가 갖고 있는 뜻이 무엇이냐. 그래서 뭐 일일이 한동훈 대표랑 확인하지는 않지만 어제는 너무 중요한 사안이기 때문에 제가 좀 확인을 드렸는데 네네. 바로 백브리핑을 통해서 말씀드렸죠. 제가 한 얘기가 아니고 지금 말씀드릴 상황이 아니다라고 했으니까 저는 지금 말씀드릴 상황은 아니라고 한 건 앞으로 시간이 있는데 지금 명태균 씨와 관련한 게이트가 어디로 튈지 모르는 방향이에요. 검찰 네. 수사에 따라서. 근데 그런 정도의 국민적 폭발력 어떤 이 게이트가 정말로 정권을 흔들 정도로 가는 거냐 아니면 그냥 차차 속 태풍이냐 이런 거를 종합적으로 고려했을 땐 지금 뭐 무조건 반대다 이런 분위기는 아닌 걸로 제가 알고 있어요. 그러니까 이건 무조건 반대라는 건 그냥 무조건 안 된다는 거잖아요. 예. 그건 아니고 상황이 어떻게 진행되는지에 따라서 조금 달라질 수도 있다라는 지금 거지만 최근에 어떤 입장하고는 약간 다른 느낌이네요. 최근에도 물론 무조건 반대는 아니었지만 지금은 민주당의 저런 성격의 특검법은 받을 게 아니다 그랬었거든요. 그런 해석의 영역이 조금 넓어진 건 사실인 것 같아요. 근데 그게 당원 게시판에서 마구 한동훈 대표를 흔든다 이렇게 이제 친한계들은 보고 있는데 그거하고 관련이 있습니까? 그거랑 연결돼 있다고 보는 것은 그야말로 정치적 이해관계에 따라서 한동훈 대표가 기분 나쁘니까 이거 특검 카드로 반격하겠다라는 건데 그런 성정을 가지신 분은 아닙니다. 그거 당원 게시판하고 관련이 있는 건 아니고 이거는 없이. 별개의 문제고 네. 그렇지만 여하튼 지금 만약에 이 사안이 정말 국민이 특검을 원하는 길로 가면 뭐 하지
할 가능성을 열어둔 게 아니냐 이렇게 해석을 하신 거죠? 뭐 그런 것들과 관련해서 민주당과 뭐 대화를 할 수도 네. 있는 거고요. 뭐 절충안을 마련할 수도 있는 거고. 그러나 그 상황이 발생하지 않을 거라고 보고요. 만약에 전 오늘 투표가 이루어진다면 8명 이상의 이탈표가 나올 거라고 생각하지는 않습니다. 아, 그렇습니까? 자, 조기현 부위원장님 정말 죄송한데 시간이 한 30초밖에 안 남았는데 여당의 이런 당원 게시판 어떤 상황을 보는 그 민주당은 어떻게 바라보고 있습니까? 좀 그 자체는 한심하죠. 근데 이 특검법 관련해서 지금 한동훈 대표 주변에서 복수의 목소리가 나온다는 건 기류 변화가 있는 것으로 보이긴 하는데 이게 네. 단순하게 지금 얘기하는 끌어내리기 시도를 계속하면 이렇게 갈 수 있다는 경고 메시지로 끝인다면 또 아무런 효과가 없을 거예요. 한동훈 대표는 할 거면 하고 안 할 거면 안 할 거고 입장을 분명히 하는 게 필요하다고 보입니다. 자, 한동훈 대표는 입장을 좀 분명히 해줬으면 좋겠다는 민주당의 입장까지 오늘 들었습니다. 두 분 말씀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지금까지 정광재 국민의힘 대변인, 조기현 민주당 법률위 부위원장이었습니다. 말씀 감사합니다. 네,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 뉴스레터 K 1부 마치고 2부가 이어집니다. KBS 라디오 연중기획 희망충전 대한민국 614번째 이야기. 안녕하세요. 아나운서 유지원입니다. 11살 형석이는 아직도 큰 슬픔에 빠져 있습니다. 긴 투병 끝에 한 달 전 생을 마감한 엄마. 형석이와 두 형은 엄마의 빈자리가 믿기지 않는데요. 오늘도 엄마 사진을 끌어안은 채 눈물을 닦고 또 닦는 아이들. 하지만 아픔이 치유되기도 전 삼형제를 챙겨주었던 고모마저 육종암 진단을 받아 가족들의 마음은 무겁기만 합니다. 패널 시공 일용직으로 생계를 꾸려온 아빠는 세 아이의 양육과 암에 걸린 여동생까지 막막한 현실 앞에 망연자실할 뿐. 가족들과 함께 건강하고 평범하게 살고 싶다는 형석이. 형석이네 가족이 어려운 시간을 잘 이겨낼 수 있도록 여러분의 마음과 응원을 보내주세요. 여러분의 따뜻한 손길이 희망의 빛이 됩니다. ARS 060-700-1580 060-700-1580 한 통화 3,000원으로 희망을 선물해 주세요. KBS 라디오 연중기획 희망충전 대한민국은 초록우산 어린이재단, 인탑스 주식회사, 그리고 청취자 여러분과 함께합니다. ARS 060-700-1580 한 통화 3,000원입니다. KBS 58분 날씨. 가을비는 내복 한 벌이라는 속담이 있는데요. 이 속담에 걸맞는 날씨 패턴입니다. 이 늦가을 폭설이 추위를 몰고 왔습니다. 내일도 영하권의 아침 추위가 고스란히 이어지겠습니다. 오늘 밤까지 비나 눈 오는 곳이 많겠는데요. 빙판과 도로 살얼음이 많이 나타나겠습니다. 교통 안전에 유의하셔야겠습니다. 일부 경북과 경기 충청에는 1cm 정도의 눈이 예상되고요. 전북 동부에는 최대 3cm 정도 더 오겠습니다. 내일 아침 최저 기온은 서울 영하 1도, 대전 0도, 전주 3도 등 영하 6도에서 영상 7도가 되겠습니다. 낮 기온은 서울 9도, 광주 13, 대구 11도 등 영하 3도에서 영상 8도로 낮 기온이 오르면서 추위가 낮부터는 조금 누그러지겠습니다. 내일 새벽에 안개가 짙겠습니다. 내륙을 중심으로 가시거리 200m 미만으로 좁혀지는 곳이 있으니까 교통 안전에 유의하셔야겠습니다. 오늘까지는 충남과 호남 서해안 쪽에 강풍특보 유지되면서 바람이 강하겠고요. 제주도는 내일까지 바람이 매우 강하게 불겠습니다. 또 먼바다와 제주 해상 위주로 풍랑이 길게 이어지겠습니다. 물결이 1에서 5m 안팎으로이니까 이 점도 주의해 주셔야겠습니다. 지금 서울의 기온은 0.7도입니다. KBS 58분 날씨 강혜종입니다.
정성을 다하는 국민의 방송 KBS가 6시를 알려드립니다. AM 711kHz, FM 97.3MHz, KBS 1라디오입니다. HLKA. 여러분은 지금 퇴근길 시사편지 한 장, KBS 1라디오 뉴스레터 K를 듣고 계십니다. 이 시각 라디오 정보센터 뉴스입니다. 중국 군용기 5대와 러시아 군용기 6대가 오늘 오전부터 4시간여에 걸쳐 동해와 남해의 한국 방공 식별구역에 순차적으로 진입했다가 이탈했습니다. 합참은 공군 전투기를 투입해 전술 조치를 취했다고 밝혔습니다. 대통령 부부 공천 개입 의혹을 수사 중인 창원지검이 명태균 씨의 국가산단 선정 개입 의혹과 관련해 창원시청과 경남도청을 압수수색했습니다. 더불어민주당의 감사원장 탄핵 추진에 대해 당사자인 최재해 감사원장은 정치적 탄핵이라며 매우 유감스럽다는 입장을 밝혔습니다. 대통령실은 무분별한 탄핵 추진은 헌법질서 유린이라고 주장했습니다. 더불어민주당은 서울중앙지검장 등 탄핵 추진에 대한 검사들의 반발에 대해 정치적 중립 의무 위반이라며 묵과하지 않겠다고 밝혔습니다. 야 3당 의원들은 검찰 특수활동비의 오남용과 자료 폐기, 정보 은폐 의혹에 대한 특별검사 수사 요구안을 공동 발의했습니다. 가습기 살균제 피해 구제를 위한 추가 분담금을 내지 않겠다며 환경부 산하 기관을 상대로 소송을 낸 애경산업이 1심에서 승소했습니다. 지금까지 라디오 정보센터 뉴스 편유희였습니다. 뉴스의 진수를 보여주는 인터뷰, 뉴진수. 국내 거주하는 외국인 주민 수는 지난해 말 기준 246만 명, 전체 인구 4.8%에 달했습니다. 외국인 주민 수가 인구 5% 넘어서면 다문화 사회 진입한 것으로 OECD가 보고 있으니까 한국 사회가 이제 명실상부한 다문화 사회가 돼가고 있다는 것입니다. 한국은 또 초저출생 초고령화를 해결할 해법 중 하나로 이주민을 늘리는 이민 정책을 논의하고 있습니다. 자, 우리나라 이민사회 전환 가능성과 잠재력을 점검하는 기획 프로그램 제작한 KBS 1TV 시사기획창에 박예스더 기자 나와 있습니다. 박예스더 기자 어서 오세요. 안녕하세요. 네, 벌써 이민 얘기 나오니까 혹시 채널 돌리실까 봐 재밌습니다. 정말 재밌어요? 아, 재밌어요. 네. 자, 보장 개런티. 네네. 자, 박 기자는 지난 8월 말에 저희 프로그램 나와서 이민기획 1편 니산에 대한민국 아직 없다. 그 주제 놓고 우리가 많은 얘기 나눴고요. 아, 접속자가 그때 폭주했었죠. 폭주했었죠. 네. 예. 그리고 이민기획 2편이 지난 화요일 밤 시사기획창에서 이제 방송이 됐습니다. 네. 자, 이번 제목이. 2편은 네. 나 질문 좀 하려고. 네네. 이번 2편은 어떤 데 초점을 맞췄습니까? 네, 이번 2편은 완벽한 이민은 없다라는 제목이에요. 이게 무슨 뜻이냐면 우리가 어떤 정책을 펼 때 네. 완벽한 거를 목표로 하잖아요. 완벽을 달성하기는 목표로 하죠. 어려워도. 그런데 이민 정책 같은 경우에는 완벽하려고 하면 오히려 제대로 된 정책을 할 수 없고 그리고 완벽을 전제로 하면 오히려 이민이란 게 가지고 있는 속성을 제대로 이해할 수 없다. 그래서 이제 내용적 주제는 이민 사회란 무엇인가, 이민 선택권은 누구에게 있는가, 네. 또 이주민과 그다음에 이제 선주민이라 그러는데요. 내국인의 사회적 통합은 어떻게 할 것인가 이런 선주민은 주제인데. 본래 살고 있던 우리 같은 사람들. 원래 먼저 살고 있던 사람들. 이제 그 이민에서는 이제 그런 용어를 쓰거든요. 네네, 그런 내용을 선주민. 담고 있는데 어쨌든 제가 이제 끝까지 가서 좀 하려고 했던 얘기는 네. 이민이라는 거를 조금 우리가 편안하게 좀 완벽하지 못할 수도 있다. 네. 약간 덜컹거릴 수 있다. 그게 이제 이주민이 많아지는 사회로 가는 과정이다. 이런 것들을 좀
보여주고자 하는 그런 프로그램을 열린음악회를 하는 KBS 홀에서 특별 세트를 지어가지고 제가 진짜요? 토크쇼로 진행을 해서 지금 유튜브에서 보실 수 있습니다. 완벽한 이민은 없다. 완벽한 이민은 없다. 네네. 그러니까 너무 완벽한 걸 바라지 말고 말씀하신 대로 덜컹거릴 수도 있고 뭐 약간 부족한 점이 있을 수도 불편할 있지만 수도 있고 네. 우리가 그쪽 어떤 그 방향을 향해서 가면은 같이 이렇게 덜컹거리더라도 가볼 길이다. 뭐 이런 얘기 같아요. 네, 갈 수밖에 없는 길이다라고 이제 전문가들은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쪽으로 네. 갈 수밖에 없다. 네네. 자, 그럼 그 여러 가지 이제 그 저 개념을 제시해 주셨는데 뭐 이민 사회라든지 이민 선택권이라든지 네. 사회 통합 네. 이 세 가지 주제로 한번 중심으로 질문 드려볼게요. 네. 먼저 이민 사회 이게 뭡니까? 그러니까 또 채널 돌아가실까봐 저는 네. 제작을 했지만 네. 이런 용어를만 들어도 아직도 좀 어렵다는 그런 느낌이 있는데 일단 한 가지 중요한 거는 저희 프로그램에서 다룬 이민은 그 우리가 외국으로 떠나는 이민이 아니라 네. 외국인이 한국으로 들어오는 이민 그래서 외국인의 한국 이주를 촉진하는 이민에 대한 거예요. 그래서 근데 이제 이 문제를 어떻게 우리가 받아들여야 할 것인가 네. 좀 쉽게 그걸 고민을 하다가 제가 거꾸로 우리가 과거에 50년 전에 우리가 이제 외국으로 떠났던 그 이민과 관련된 사례를 먼저 취재를 했습니다. 네. 지금 이제 우리나라가 외국인을 받는 이민이 주로 이제 외국인 노동자를 받는 거니까 취업 이민이에요. 그런데 1970년대 우리나라가 엄청나게 취업 이민을 갔던 대표적인 사례가 있었죠. 바로 파독 광부 간호사. 그렇습니다. 그래서 제가 독일에서 파독 광부 간호사 부부를 취재를 했고 그 부부의 아들 그리고 그 아들의 손자 그러니까 이민 1세대, 2세대, 3세대 가족들을 모아놓고 그들의 이제 어떤 민족적, 국적적 정체성에 대해서 한번 토론을 해봐라. 그렇게 해서 취재를 해서 그 네. 이제 인식에 대해서 한번 알아봤습니다. 네. 그들 1세대, 2세대, 3세대 다 모아놓고 네네네. 역시 박예스터 기자가 모아놓으니까 모아지네요. 네. 자, 박예스터 기자이기 때문에 지금 채널 안 돌아갑니다. 아주, 그렇군요. 예, 네. 지금 말씀하신 거 아주 흥미로운데 네. 자, 그렇다면 이민 1세대, 2세대, 3세대 정체성의 차이가 많이 날 것 같아요. 실제로 이제 취재해 보시니까 어떻습니까? 네, 그렇습니다. 굉장히 커요. 그래요? 그 이민 이제 이 가족이 변주섭 파독 광부 협회장 독일의 네. 회장님 가족이에요. 오. 근데 부인은 파독 간호사셨고 네. 정수자님이신데 변주섭 회장님이 1970년에 가셔서 지금 55년째 독일에 와. 살고 계신데 아직도 독일 국적을 안 받으셨어요. Why? 영주권만 받고 예. 부인은 정수자님은 국적 취득하셨고요. 자녀들은 이제 독일 법에 따라서 다 국적을 취득했는데 이분은 아직도 국적을 취득하지 않으셨어요. 무슨 이유예요? 왜냐하면 난 독일 국적을 받기 싫다. 왜냐하면 나는 이민을 온 게 아니다. 나는 아직도 그냥 취업하러 왔다가 그냥 눌러 앉은 거다. 그럼 그러니까 국적이 대한민국이에요, 이분은? 대한민국이에요. 국적이 대한민국이고 와. 영주권만 받으셨어요. 그래서 네. 지금도 나는 이민한 게 아니라고 그렇게 주장을 하고 계십니다. 한국을 너무 사랑해서 아니면은 한국의 국적을 유지하는 게 굉장히 정체성을 유지하는 게 굉장히 중요하다고 생각하세요. 1세대 분이 아직도. 변주섭 네. 파독 광부 협회장님 네, 정말 대단하세요. 네. 자, 근데 제가 여기서 약간 살짝 드는 의문이 이거예요. 네. 국적을 취득하지 않으면 이민이 아닐까? 이런 생각이 드는데 네, 제 말은 네. 뭐냐면 이주해서 50년 살면 국적 취득 안 했어도 이민이라고 봐야 되는 거 아니에요? 굉장히 중요한 어떤 문제를 지금 지적을 해주셨어요. 그런 거예요? 네. 네. 왜냐하면 우리가 과거에 이민이라고 했을 때는 그거를 국적 취득 문제로 생각하는 그런 경향이 있었어요. 네. 그러니까 외국에 나가면 영주권 국적 취득하러 가는 거 아니냐. 왜냐하면 과거에 우리가 주로 선진국으로 이민을 가고 싶어하는 그런 가면 입장이었잖아요. 당연히 그 나라 국적을 취득하려고 하죠. 네, 그거를 목표로 삼았던 네, 거죠. 네. 그런데 최근에 국제 이주의 경향은 그 과거의 경향과 달라요. 그래서 이민과 관련해서도 지금은 이민이란 용어를 주로 쓰지 않고 이주라는 용어를 많이 써요. 그래서 MZ 세대들에게는 좀 익숙한 용어가 있는데 글로벌 노마드라는 용어가 있어요. 네. 국제 유목민. 마구 많은 젊은 떠돌아다녀요? 네, 많은 젊은 세대들이 자신의 삶을 국제 유목민의 삶으로 생각한다. 그러니까 뭐 한국에 좋은 일자리가 있어. 그럼 한국에 살아봐. 살아봤더니 좋아. 그러면 계속 살고 별로야. 그러면 딴 나라로 가는데 그게 귀국을 하는 것만이 아닐 수도 있고 그럼 한국에서 내가
쌓은 경력으로 또 갈 수 있는 나라가 어디가 있어. 이렇게 계속 사는 곳을 왔다 갔다 하면서 사는 경향이 있다라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이민 정책을 펴서 네. 뭐 이제 앞으로 우리 사회에서 이 이주민을 늘리겠다라는 그런 정책 방향도 이렇게 개인적인 의사 결정이나 거주나 뭐 이동에 대한 의사 결정이 자유롭고 가변적인 사람들을 대상으로 한다라고 생각을 해야지 우리나라에 와서 영주권 국적을 취득하고자 하는 사람들을 대상으로 한다라고 생각할 필요가 없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네. 그 이민 사회라고 하는 것, 현대적인 의미에서 이민 사회의 의미는 다양한 목적으로 장단기적으로 왔다 갔다 하는 사람들이 많아지는 사회 이렇게 정의되고 있습니다. 우리나라 국적을 따려고 오는 사람들이 아니네요. 그죠? 뭐 여기가 살기 좋으면 국적을 따겠죠. 따겠죠. 그렇지만 이제 지금 우리는 아쉽게도 국적을 귀화하는 사람이 많기를 바라는 그런 상황에 이르렀고요. 그러니까요. 그런데 그분들은 이제 여기서 한번 살아보고 좋으면 좀 이제 그런 의지를 갖고 좋지 않으면 이제 돌아가거나 그러니까요. 아니면 딴 나라로 갈 수도 있고 이런 이제 입장으로 오시는 분이 더 많은 거죠. 야, 이 박에스터 기자 얘기 듣고 보니까 딱 이해가 되네. 아, 네네. 네, 역시 설명 잘하시는데요. 아, 네, 고맙습니다. 네. 자, 지금 박 기자 얘기 듣고 보니까 이제 우리가 막 이민 정책이란 말도 이제는 외국인 이주 촉진 정책. 그러니까 이 2주 정도로 이제 받아들이는. 이주 정책 그 정도로 이제 받아들이는 게 더 여러 가지 개념, 지금의 어떤 트렌드를 더 포괄할 수 있다 이런 얘기인데 그동안은 우리가 이민을 되게 무겁고 이렇게 경직되게 생각을 해 왔네요. 네. 저희가 이제 그래서 그 과연 이제 인식의 어떤 차이, 변화 이런 것들이 있는지를 알아보기 위해서 시사기획창이 여론조사기관 한국리서치와 함께 10월 18일에서 24일 사이에 웹에 기반한 온라인 조사 방법으로 네. 전국 만 18세 이상 국민 1,000명을 대상으로 이민과 관련된 인식 조사를 실시를 했습니다. 네. 자세한 이제 설문은 추후 KBS 홈페이지에서 확인하실 수 있는데요. 이민이란 말을 들었을 때 가장 생각나는 의미가 뭐냐라고 물었을 때 93%에 달하는 응답자가 네. 한국인이 외국으로 떠나는 이주 우리가 또는 그게 머리에 박혀 있지. 한국인의 외국 영주권 국적 취득을 떠올렸고요. 단 6%만이 외국인이 한국으로 들어오는 이주나 외국인의 한국 영주권 국적 취득을 떠올렸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이제 전문 용어로 말하면 우리나라 사람들이 아직도 한국을 이민 송출국으로 생각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보내는 나라. 밖으로. 그런데 이제 아까 뭐 독일 뭐 파견처럼 예전에는 우리가 대표적인 이민 송출 국가였어요. 미국으로도 많이 갔고. 네. 그런데 2005년 이후로 그 비율이 바뀌기 시작하는데요. 지난해 이제 통계청 자료를 보면 3개월 이상 체류를 기준으로 한국에서 외국으로 나가는 이주는 약 58만 명. 그리고 외국인이 한국으로 들어오는 이주는 약 70만 명으로 좀 차이가 이제 나고 더 벌어지기 시작하고 있습니다. 많아지네요. 들어오는 게. 그러니까 이제 우리나라가 명실상부한 이민 수용국이 되었다는 것이죠. 자, 명실상부한 이민 수용국이 되었다. 네네네. 자, 여기서 잠시 아까 말씀했던 걸로 조금 되돌아가 보면 앞서 네. 독일 이민 1, 2, 3세대 가족들 중에서 네. 이민 2세대, 3세대 이분들은 자신의 정체성 어떻게 생각해요? 네, 이제 정수자 부부, 변주섭 정수자님 부부에서 두 아들이 태어났고 둘째 아들이 프랑스 여성과 결혼을 했어요. 네. 그래서 이제 프랑스 여성과의 사이에서 유미와 아나이스라는 그 두 딸이 태어났죠. 근데 이제 이민 2세대인 철영 씨가 이렇게 말해요. 제가 좀 흉내를 내보면 저는 어렸을 때 부모님들 때문에 한국 사람이라고 생각했어요. 독일에 있는 한국 사람. 그래서 제가 나의 뿌리를 알기 위해서 1년 동안 19살 때 한국에 가서 살았거든요. 한국 갔다 와서 알게 됐어요. 저 한국 사람 아니에요. 저 독일 사람이에요. 이렇게 말하더라고요. 그러니까 독일에서 20년 태어나고 살았기 때문에 아무리 부모님이 한국과 관련된 정체성 교육을 많이 시켰어도 한국에 가보니까 내가 한국 사람이 될 수 없었다. 한국의 위계 질서, 형, 선배 이런 게 정말 힘들었다. 그리고 그 철영 씨의 부인인 세버린 씨도 제가 철영 씨 처음 봤을 때 독일 사람 같았어요. 이렇게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이제 그랬군요. 2세대는 조금 이제 정체성이 벌써 달라졌다라는 거죠. 3세대는 그러면 이제 그 3세대 이제 예. 한국계 독일인과 프랑스인 사이에서 태어난 그 3세대는 이렇게 말해요. 우리는 뭐 이민하고 별로 관련이 없다. 독일에서 쭉 살았고
그리고 이주를 어디 한 적도 없었고. 거긴 완전 독일인? 네네. 그런데 이제 이 가족들이 모여 있으면 변주섭 할아버지가 계속 손녀들한테 너 예. 한국 남자 한번 사귀어보는 게 어떻겠니? 이제 고등학생이거든요. 아니면 얼굴이 너 한국 사람 같지가 않아. 왜냐하면 프랑스계하고 이렇게 섞여 있으니까 당연히 한국 사람 같지 않겠죠. 근데 얼굴이 한국 사람 같지 않아서 굉장히 걱정스러운 거예요. 이 변주섭 할아버지는. 그래서 이런 얘기를 이제 했을 때 3세대는 어떻게 대답을 하냐면요. 저는 다문화 가정에서 다양한 문화를 접하고 자란 거에 대해서 자랑스럽게 생각한다. 나는 독일인이기도 하고 프랑스인이기도 하고 한국인이기도 하다. 그럼 이제 그런 어떤 다문화적 정체성을 네. 자연스럽게 받아들이고 있는 거죠. 3세대 같은 경우에 이런 매우 흥미로운 재밌는 대화가 완벽한 이민은 없다. 유튜브에서 지금 당장 보실 수 있습니다. 그래요. 네. 그 이제 독일 가서 취재하고 온 거잖아요. 네네네. 자, 그래서 이제 내가 박에스터 기자 이렇게 얘기를 듣다 보니까 한국이 이제 이민 사회로 더 많은 외국인들을 수용하고 이래가지고 이민 사회로 계속 발전할 경우에 우리 미래 모습이 아까 취재하고 온 거하고 좀 비슷할 것 같다는 생각이 미래의 들고. 모습을 그려보기 위해서 그 가족을 취재를 했던 거죠. 그러니까요. 네. 자, 이런 거죠. 그러니까 이민자들은 점점 더 한국의 정체성을 갖게 되지만 또 다른 한편으로는 다문화적 정체성 가진 사람들이 늘어나게 된다. 그렇죠. 이런 뜻이죠. 네, 네. 제가 이제 KBS 홀에서 했다는 그 완벽한 이민은 없다 토크쇼에 한국에서 17년째 거주하고 계신 윈도인이 출연하셨어요. 한국말 정말 잘하시는데 네. 자기 한국에서 딱 2년 살려고 왔는데 어느새 16년이 됐다. 근데 지금 자기 안에서 지금 인도인이기도 하지만 한국인 정체성이 발견된다. 그래서 나 인도 가면 한국 사람처럼 막 사진 찍는다. 각도를 막 이렇게 바꿔가면서 사진을 찍는다 그러면서. 근데 이제 더욱 중요한 거는 자신이 비로소 고국인 인도를 조금 객관적인 시각으로 바라볼 수 있게 됐다. 그래서 자기가 국제인적 시각을 갖게 된 거에 대해서 굉장히 이게 신선한 경험이라고 이야기를 했어요. 그런데 이제 제가 2, 3세대 이 이야기에 네. 주목한 또 다른 이유는 이주민 확대 정책이 과연 저출생 고령화의 해법이 될 수 있을 것인가에 대한 문제 제기가 있잖아요. 왜냐하면 네. 우리가 저출생 고령화의 해법으로서 이민 정책을 접근하는 면이 있기 때문에. 그런데 이제 그리고 이제 많은 국가에서 이주민들이 주로 전통적인 그런 어떤 문화가 강한 사회에서 오는 이주민들이 많기 때문에 이제 선진 이민국가 출생률이 좀 떨어지는 그런 나라에서는 이주민들이 오에 의해서 출생률 상승 효과 같은 거를 기대를 하거든요. 네. 근데 이제 한국은 참 특이하게도 이주민이 아직 5%가 되지 않는데도 이 이주자들도 아이를 덜 낳는 그런 경향을 보이고 있어요. 그래서 이주자들의 출생률도 1 정도밖에 되지 않습니다. 통계적으로 그래요? 한국 같은 경우에는. 자기 나라는 훨씬 높은데. 자기 나라는 본국은? 훨씬 높고 예. 그리고 이제 다른 선진국들 같은 경우에 이주민들 출생률이 2 넘는 나라들이 많아요. 예, 예. 그런데 우리는 이주민 출생률이 1밖에 되지 않는다. 우리는 0.7, 8 이 정도밖에 안 되니까 심각한데 그래서 이제 왜 그러냐 하면 저출생 고령화 중에서 이주민들의 유입으로 저출생을 해결하는 거는 좀 쉽지가 않다. 왜냐하면 이주민들도 한국에 오면 네. 주거 어려움을 느끼고 교육의 어려움을 느끼고 육아의 어려움을 느끼고 이주민은 특히나 보육 육아 지원이 거의 없는 상태이기 때문에 법적으로 지자체에서는 좀 줘요. 법적으로 없는 상태이기 때문에 더욱 아이를 낳지 않으려는 그런 경향을 가질 수도 있어요. 자기네 나라의 문화에도 불구하고. 그래서 저출생 고령화를 생각할 때 이민 확대라고 하는 거는 저출생보다는 고령화로 인한 생산 인구의 즉각적인 감소에는 조금 도움을 줄 수 있다. 그런데 저출생과 관련해서는 이민자들도 똑같이 한국인과 같은 어려움을 느끼기 때문에 저출생에 대해서는 좀 근본적인 해법을 동시에 마련해 가야 된다. 이민 확대로만 해결할 수 없다라는 그런 얘기를 합니다. 자, 저출생 해법 지금 박에스터 기자 얘기를 듣다 보니까 제가 진짜 머리에 떠오른 거예요. 이제 원고 준비한 게 아니라. 네. 자, 어떻게 그 동남아에 있는 그 여성들이 와가지고 한국 남성하고 결혼해서 애를 낳는 그게 이제 직접적으로 기여하는 거잖아요. 저출생을 감소시키는데 근데 최근에 서울시가 이제 영유아 돌봄 필리핀 가사관리사 이제 시범 도입했잖아요. 그거는 한국에 있는 기존에 있던 사람들이 더 애를 많이 낳을 수 있게 도와주는 그 두 가지 모델을 이제 생각해 볼 수 있잖아요. 네. 그렇다면 박에스터 기자 보기에 외국인 가사관리사 도입이 확대되면은 이거는 저출생 극복에 좀 도움이 될 수 있을까요? 제가 그거에 대해서 판단을 하기가 너무 어려워가지고 확신을 갖기 어렵다. 여론조사에서 물어봤습니다. 시민들에게 물어봤는데 여론조사 결과 그 영유아 돌봄을 위한 외국인 가사관리사 도입 확대가 출산율을 높이는데 도움이
될 것이라는 응답이 31%, 안 될 것이라는 응답이 62%로 2배에 달했습니다. 또 이제 궁금해지잖아요. 그러면 외국인 돌봄 인력 도입을 확대해야 되는 분야는 뭔가? 네. 그랬을 때 환자 돌봄이 30%, 노인 돌봄이 29%, 유아 돌봄이라는 응답은 12%에 그쳤어요. 네. 장애인 돌봄이 11%였고요. 그 이제 전문가들이 이야기를 하기를 전 세계적으로 외국인 돌봄 인력 같은 경우에는 노인이나 환자 돌봄을 중심으로 도입이 되기 시작했대요. 제가 일본에도 취재를 갔는데 지금 이제 일본이 가장 좋은 혜택을 줘서 좀 2017년부터 새로운 프로그램으로 들이기 시작한 게 네. 바로 그 노인 요양 관리사예요. 그러니까 노인 요양과 관련된 그런 직종에 종사할 사람들은 일본 특별한 같은 고령화 혜택을 사회에 그런 역할을 특별한 했군요. 혜택을 더 주고 제가 독일에 취재를 갔을 때도 네. 필리핀인 여성 인력에 대해서 또 특별한 혜택을 줘요. 왜냐하면 필리핀에서 여성 의료 간호 돌봄 인력을 굉장히 많이 교육을 시켜가지고 세계로 내보내고 있어요. 근데 필리핀인들이 영어를 잘하니까 어떤 나라에서든지 수요가 좀 높은 거예요. 네. 그래서 필리핀인에 대한 어떤 그 의료 돌봄 인력에 대한 국제적 수요가 굉장히 높다. 그러면서 전문가들이 최근에 이제 필리핀인 영유아 돌봄 가사 관리사 관련해서 그 최저임금 논란이 벌어지는 거에 대해서 좀 우려점들을 많이 제기를 하고 있어요. 네. 왜냐하면 첫 번째로는 우리나라가 이제 외국인 인력을 들일 때 남성 단순 노무 인력을 중심으로 20년 이상 들여왔어요. 그리고 이제 최저임금을 쭉 줘왔거든요. 20년 이상. 그런데 여성 돌봄 외국인 인력에 대해서 최저임금을 안 줘도 된다라는 이런 얘기가 나온다면 이것은 여성 인력과 또 돌봄 노동에 대한 가치 절하하고 연결될 수 있기 때문에 의식적으로는 이게 그 출생률에 굉장히 중요한 육아와 돌봄에 대해서 네. 약간 평가절하하는 그런 사회적 인식으로 연결될 수 있다. 그렇다면 이것이 정말 저출생을 높이는 데 도움이 되겠느냐 이런 문제 제기를 전문가들이 저희 토크쇼에서 하셨습니다. 그게 네. 이제 예를 들어서 지금 뭐라 그럴까요? 그 근로기준법이나 이런 거 적용되냐 안 되냐 그런 문제이기도 한데 그런 네. 부분 충분히 이제 저출생에 도움이 되려면 풀어야 될 어떤 고리입니다. 자, 네. 마지막 주제는 사회 통합입니다. 내국인과 외국인 통합 어떻게 이룰 것인가 문제인데 자, 이민 선진국 사례들 봐도 이게 되게 어려운 문제죠. 네, 그렇습니다. 일단은 이제 사회통합이 굉장히 좀 우리에겐 낯선 용어인데 이민 선진국에서는 굉장히 일상적인 용어예요. 그래서 이제 이거 무엇을 의미하냐면 아까 이제 선주민이라고 말씀드렸는데 내국인과 이주민이 어떻게 공존하게 만들 것인가에 대한 사회적 합의. 그러니까 이주민에게 어떤 의무와 권리를 부여할 것인가에 대한 사회적 합의 이런 걸로 표현이 돼요. 뭐냐면 우리가 이주민들이 많이 들어왔을 때 그럼 이주민들은 어떤 사람이 들어오면 좋겠어? 어떤 준비를 하게 하는 게 좋겠어? 이 사람들이 들어오면 우리가 어떤 지원을 해야 되겠어에 대해서 합의를 해야 되는 거예요. 그래야 이제 제도도 만들고 돈도 쓸 수 있기 때문에 그래서 이제 근데 이제 이거 관련해서 저는 어떤 거를 취재를 했었냐면 사회통합과 관련해서 최근에 굉장히 중요한 그런 공간이 있어요. 어디냐면 대학이에요. 최근 10년 사이에 외국인 유학생들이 급증을 했거든요. 엄청나게 늘었죠. 이제 법무부의 자료에 따르면 고등교육기관 학위과정 외국인 유학생 수가 2015년 3월 기준에 5만 4천 명에서 2024년 3월 기준 14만 5천 명으로 2.7배가 늘었습니다. 네. 지금 이제 늘었을 테니까 거의 이제 3배, 10년 새 3배가 이렇게 늘고 있는 건데 대학이 굉장히 특수한 공간이에요. 왜냐하면 외국인 노동자들은 좀 분리된 공간에서 사는 경향이 있어요. 그래서 어떤 사람들은 외국인 노동자가 늘고 있는데도 전혀 몰라요. 그 사람들 일상생활을 볼 수 없기 때문에 대학에선 같이 살 수 있구나. 대학에서는 맨날 같이 지내야 돼요. 졸업할 때까지 싫어도 그래서 강의실에서 기숙사에서 그리고 이제 그래서 이제 제가 또 여론조사를 실시했습니다. KBS 시사교육청이 한국리서치에 의뢰해서 전국 4년제 대학 학생 500명을 대상으로 10월 21일에서 28일 사이에 웹에 기반한 온라인 조사 방법으로 조사를 했는데요. 설문 내용은 추후 KBS 홈페이지에서 보실 수 있는데 외국인 유학생의 증가가 한국인 대학생들에게 도움이 되는가? 어땠을 것 같아요? 도움이 된다는 응답이 많았을까요? 도움이 안 된다는 응답이 많았을까요? 왠지 안 된다는 게 많았을 것 같아요. 도움이 된다는 응답이 42%, 도움이 안 된다는 응답이 49%에 달했습니다. 그러니까. 그게 이제 좀 놀랍죠. 왜냐하면 신세대들은 조금 이렇게 다문화라든지 외국인에 대해서 접해보기도 했잖아요. 외국인에 대해서 열린 마음을 갖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이런 결과가 나와요. 특히나 외국인 유학생하고 조별 과제, 팀 프로젝트를 많이 해봤을수록 더 도움이 안 된다.
라고 대답을 하는 경향이 있었는데 도움이 안 된다고 답하는 응답자들을 대상으로 왜 도움이 안 된다고 생각하느냐 또 물었어요. 그랬더니 47%가 한국의 능력 부족으로 소통이 안 된다. 그러니까 이제 팀 프로젝트를 해야 되는데 외국인 유학생한테 뭘 맡겨야 되잖아요. 네. 그럼 얘 한국어를 못하니까 말귀를 못 알아들으니까 그걸 설명하는데도 오래 걸려요. 막상 자료 조사를 해오라고 시키면 얘가 너무너무 어려우니까 안 나오기도 하고 이제 소홀하게 해오니까 결국은 내가 해야 돼요. 그래서 이제 애들이 안 한다 이런 얘기를 이제 톡쇼에서 나온 대학생이 이야기를 했는데 네. 근데 이제 이런 식으로 이제 우리가 만약에 외국인 유학생을 들이기만 하고 그들에 대해서 어떤 비용을 지불하지 않으면 이 학생들이 한국어 공부를 좀 더 할 수 있도록 지원을 해주고 더 교육을 시키고 이런 데 돈을 쓰지 않거나 또는 외국인 유학생들이 사실 한국에 들어올 때도 힘들어요. 왜냐하면 외국인 유학생들이 워낙 늘어나니까 비자 심사가 늦어져가지고 얘네가 3월 2일까지 못 오는 애들도 있어요. 들어왔어. 근데 외국인 등록증을 받아야 돼. 근데 또 거기 법무부 인력이 부족해가지고 이제 외국인 등록증 발급이 늦어져요. 그럼 네. 얘네가 들어와서 몇 달 동안 휴대폰 개통도 못하고 은행 계좌도 못 만들어요. 그러니까 이 학생들이 이제 그런 상황에서 무슨 한국어를 배우러 다니겠어요. 공부를 할 정신이 어디 있겠어요. 그래서 그러니까. 이런 게 바로 사회통합 비용이다. 그래서 우리가 외국인 이주민을 늘린다고 했을 때 그에 걸맞는 행정적 지원 비용도 같이 늘려야 된다. 이런 얘기를 지금 하고 있어요. 그래서 이제 국가재정 지출 얘기인데 네. 이제 아이디어로는 외국인들을 받을 때 낸 뭐 비자 그 수수료 같은 거 있잖아요. 이런 것들을 모아서 사회 통합과 관련된 기금을 만들어 가지고 네. 그거를 이주민들을 위해서 더 쓰자 이런 얘기도 나오고 있습니다. 자, 네. 시간이 지금 거의 다 되긴 했는데 제가 박에스터 기자니까 시간 조금 더 드릴게요. 고맙습니다. 자, 마지막으로 네. 우리 네. 사회는 민족적 자부심, 단일 민족으로서 자부심이 상당히 높은 나라입니다. 그렇다면 이런 대한민국에서 과연 이민사회 전환의 잠재력이 어느 정도일지 전문가들은 이거 어떻게 평가하고 있어요? 그 여론조사에서 보면 이민 확대 또 외국인 이주 확대로 우려되는 점으로 사회 갈등, 범죄 증가 이런 것들을 주로 꼽았지만 단일 민족 정체성이 정체성이 약화될 것에 대해 우려한다는 응답이 5%에 그쳤습니다. 아, 그래요? 그러니까 우리나라 시민들이 별로 그런 거에 대해서 크게 걱정하지 않고 있다라는 거죠. 전문가들은 한국이 유럽 이민 선진국들하고 좀 다르다고 이야기를 하는데 가장 다른 점은 유럽의 이민 선진 국가들은 식민 역사와 관련된 이민자 도입 프로그램을 실시했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네. 자신들이 과거에 식민을 했던 그 나라에서 이민자들을 들여왔다라는 것이죠. 그러니까 이 이민자들이 자기네 말은 잘하고 말은 잘 듣는 것 같지만 2등 시민으로 이제 전락하는 그런 차별 당하는 느낌을 갖게 되고 결국 이들이 이제 뭐 불만 세력이 되면서 사회적 갈등이 촉발되는 그런 히스토리를 대부분 갖고 있어요. 유럽의 네. 이민 선진 국가들이. 그런데 우리나라는 거꾸로 식민을 당했던 나라가 이민을 받아들이는 국가가 되어서 이민 사회로 전환하는 국제적으로 매우 희귀한 그런 사례 매우 드문 사례? 예, 매우 드문 사례예요. 그래서 여론조사에서 한국인들에게 이민자를 받아들일 때 우리가 뭘 고려를 했으면 좋겠는가라고 했을 때 한국인들은 네. 제일 먼저 범죄 이력을 보자 그러고 두 번째 귀화 의지, 세 번째 기술 수준을 보자 그래요. 그러니까 이게 뭐냐면 한국 사람들은 이민자들에 대해서 선천적인 조건보다 후천적으로 그 사람이 얼마나 노력하고 노력할 의지가 있느냐를 본다라는 것이죠. 그런 면에서 한국 사회가 이민자들에게 보다 열린 마음으로 받아들일 수 있는 그런 잠재력을 갖고 있다고 전문가들이 평가하고 있습니다. 그래요. 자, 아쉽지만 오늘 말씀은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박에스터 기자가 취재 제작한 KBS 1TV 시사기획창 완벽한 이민은 없다 편은 KBS 홈페이지와 유튜브를 통해서 다시 보실 수 있습니다. 지금까지 KBS 시사제작국 박에스터 기자였습니다. 말씀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퇴근길 당신과 함께 읽는 세상 이야기 KBS 1라디오 뉴스레터 K 가장 뜨거운 뉴스, 화제 소식 쏙쏙 골라서 전해드립니다. 뉴스레터 브리핑. 오늘은 손지은 서울신문 기자 나오셨습니다. 손지은 기자님 어서 오세요. 네, 안녕하세요. 자, 먼저 날씨 얘기해 볼게요. 오늘 아침은 중부지방을 중심으로 기온이 영하로 떨어졌죠. 네, 서울이 영하 3.4도를 기록했고요. 오늘 굉장히 추운 날씨가 이어졌습니다. 여전히 호남과 제주 지역에 눈 이어지고 있고요. 충남 서해안에도 눈 내리고 있습니다. 또 제주 산지에는 대설특보가 내려져 있었는데 조금 요거는 눈이 그치면서 주의보들이 다소 하향 조정이 됐습니다. 수도권과 강원 지역에 비나 눈이 내리지 않는다라는 예보
예보로 바뀌었고요. 내일 새벽까지는 제주 산지에서 정도 눈이 올 것으로 보입니다. 밤사이 기온이 0도 아래로 떨어져서요. 내린 눈이 얼어서 도로 곳곳이 미끄럽습니다. 교통안전에도 각별한 신경 써주셔야 합니다. 네. 자, 특히 오늘 서울 기온이 영하 이제 3.4도. 11월 들어서는 가장 추웠던 거죠? 네, 그리고 파주도 영하 7도 기록했고요. 그랬어요. 대관령도 영하 11도, 강원도 횡성의 안흥 소사리는 영하 16.3도를 기록했습니다. 주말까지 기온은 천천히 오를 건데요. 월요일에 중부를 중심으로 비나 눈구름이 지난 뒤에 다시 추위가 올 것으로 보입니다. 네. 자, 이번 폭설로 이제 70여 명이 대피하고 100건 넘는 정전사고 난 걸로 지금 집계가 됐어요? 네, 경기도에서는요. 43세대 71명이 일시 대피한 것으로 집계가 됐습니다. 또 경기 양평과 평택, 용인에서 3명이 숨진 사고와 관련해서 안전사고로 추정이 되지만 정확한 원인은 조사 중이라고 합니다. 그리고 폭설로 인한 일시 정전도요. 정전도 131건 발생했고 항공기 150여 편과 여객선 100여 척도 결항이 됐습니다. 또 국립공원 11곳의 탐방로 300여 개 구간, 또 전북 4곳 등 전국의 도로 10곳이 통제되기도 했습니다. 네, 다음 소식으로 가볼게요. 이번 소식은 법무부가 상고했다는 소식인데요. 국가가 형제복지원 피해자 13명에게 수용기간 1년당 8천만 원을 배상하라고 1심, 2심 법원이 판결을 했는데 이에 대해서 법무부가 불복하고 상고를 했네요. 네, 최근 37년 만에 1심과 2심에서 국가 배상 책임을 인정한 형제복지원 사건에 대해서 네. 법무부가 상고했습니다. 서울고법에 어제 이 사건 관련해서 상고장을 제출했고요. 법무부는 재판을 진행하는 내내 위자료 금액을 조정해야 한다라는 입장을 고수해왔고 이번에 낸 이유서에서도 국가가 배상 의지는 있지만 위자료가 과다하게 선정됐다라는 내용을 담았습니다. 네. 그렇다면 이 형제복지원 사건 어떤 사건인지 좀 자세하게 설명을 좀 해주세요. 네, 1975년 부산에 세워진 이 형제복지원은요. 당시에 불황아를 선도한다라는 명목으로 아동 청소년들을 감금한 뒤에 폭행하고 강제로 일을 시켰습니다. 그리고 경찰 등 공권력도 개입이 됐고요. 이렇게 끌려갔던 피해자들의 수는 3천여 명에 달합니다. 이 실상이 알려진 것도 1987년인데 이 실체가 세상에 드러나기 전까지 요 복지원 안에서 목숨을 잃은 사람만 650명에 달하는 것으로 파악이 됩니다. 피해자들은 2022년에서야 공식적인 국가폭력 피해자로 인정을 받았고요. 정부에 소송을 냈습니다. 정부 측은 시간이 오래 지나 피해자들이 배상받을 권리가 사라졌다라면서 소멸시효 완성을 주장했고 피해 기간 입증할 자료도 부족하다라고 반박을 했었습니다. 1심 재판부가 소송 제기 3년 6개월 만인 지난 1월에 피고 대한민국이 피해자 1인당 1억에서 4억 원을 지급하라라고 원고 일부 승소 판결을 했고요. 배상액은 수용기간 1년에 8천만 원을 기준으로 정했습니다. 재판부는 공권력이 적극 개입하거나 허가, 지원, 묵인해 장기간 이뤄진 인권침해 사안으로 위법성 정도가 매우 중하다라고 밝힌 바 있습니다. 자, 송 기자가 얘기한 대로 형제복지원 사건 정말 대표적인 인권 유린 사례입니다. 피해자들은 이번 상고에 대해서 참담하다 반응을 내놨다고 합니다. 이유가 뭡니까? 네, 이항직 형제복지원 서울 경기 피해자 모임 대표는요. 네. 우리에게 이겨서 어쩌자는 건지 피고 대한민국에 묻고 싶다. 피해자들이 다 죽어 배상금을 안 줘도 되는 상황을 바라는 것이냐라고 한탄했습니다. 그리고 국가배상 소송의 결론을 확인하지 못하고 지병 등의 이유로 숨진 피해자만 최근 1년 사이에 6명에 달한다고 합니다. 암 말기로 혈액투석을 받으며 재판 결과를 기다리고 있는 피해자들도 있습니다. 이 피해자들을 대리하는 이언학 변호사는요.
보면요. 가족 관계가 단절된 피해자들이 많아 소송 결론이 나지 않은 채 돌아가시게 되면은 이 보상금이 결국은 국가에 귀속된다. 국가라는 가해자에게 받은 보상금이 다시 돌아가는 일이 없어야 하지 않겠냐라고 지적한 바 있습니다. 네. 그래서 피해자들은 국민권익위원회에 진정을 제기했습니다. 진실 화해를 위한 과거사 정리위원회가 직권조사를 시작해달라 이렇게 요구한 거죠? 네, 진화위가 내년 5월에 활동을 종료하는데 소극적인 행정으로 추가 피해자 조사와 보호에 앞서지 않는다라는 취지로 이런 진정을 권익위에 제기한 겁니다. 네, 다음은 칼과 아시아나 합병 소식. 대한항공, 아시아나항공 합병이 최종 관문을 넘어섰다고 하네요. 네, 유럽연합 집행위원회 EC가 대한항공과 아시아나항공의 합병을 최종 승인했습니다. 유럽 4개 노선의 여객 이관 요건이 충족됐다고 판단을 했고요. 이번에 아시아나항공의 화물사업 매각 요건까지 충족했다라고 판단을 한 겁니다. 대한항공 측은요. 미국 법무부에 이 씨의 최종 승인 내용을 보고했다. 아마도 올해 안에는 최종 거래 종결 절차를 매듭 지을 수 있을 것이다 라고 밝혔습니다. 그리고 미국 법무부도요. 별도로 이 독과점 소송을 제기하지 않을 것으로 보여서 사실상 기업 결합 심사가 마무리된 것으로 보입니다. 자, 그러면은 대한항공이 지난 2020년 11월이죠. 네. 아시아나항공 인수를 결정한 지 약 4년 만에 합병 절차가 마무리의 길로 접어들고 있는 겁니다. 그래도 완전한 합병이 될 때까지는요. 한 2년 정도 추가 시간이 필요합니다. 각자 브랜드로 운영을 하면서 네. 인력 재배치 작업 등을 거친 다음에 통합 대한항공으로 출범할 예정입니다. 합병하고 나면요. 글로벌 10위권의 초대형 항공사로 거듭나게 됩니다. 근데 소비자 입장에서 최대 관심사는 뭐니 해도 마일리지 통합이에요? 맞습니다. 이 공정위의 시정 조치에 따르면 대한항공은 기업 결합일로부터 6개월 이내에 이 두 회사의 마일리지 통합 방안을 제출하고 네네. 공정위의 승인을 얻어야 합니다. 그리고 이때 마일리지 제도가 2019년 말 기준보다 불리하게 변경돼서는 안 됩니다. 지금 어떤 전환율, 몇 대 몇으로 이게 합쳐질지가 초미의 관심인데 시장에서는 아시아나항공 마일리지와 이 대한항공 마일리지가 1대1 통합은 어려울 수 있다라는 의견이 그래요? 우세합니다. 대한항공 마일리지 가치가 조금 더 높게 평가되기 때문입니다. 네. 합병에 따라서 통합 저비용 항공사 LCC라고 하죠. 이게 출범할 경우에 국내 저비용 항공사 업계 판도도 이제 출렁이게 되나요? 네, 대한항공 계열이 진에어고요. 이 아시아나항공 계열이 에어부산, 에어서울인데 네. 이게 다 흡수돼서 메가 LCC로 몸집을 불리게 됩니다. 이렇게 되면은 통합 진에어는요. 단숨에 제주항공을 넘어서 LCC 업계 1위에 등극할 것으로 예측이 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올해 1월에서 10월 국제선 기준 요 3사가 운송한 여객수가 1,058만 명 정도인데 1위가 제주항공, 2위가 TA항공인데요. 네. 요거를 뛰어넘는 아시아나항공이 이런 메가 LCC가 나오게 되는 겁니다. 네. 오늘 말씀은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지금까지 손지은 서울신문 기자였습니다. 말씀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오늘 하루 뉴스를 정리해주는 다정한 편지 한 통. KBS 일라디오 뉴스레터 K. Se você disser que eu desafino amor, saiba que isto em mim provoca imensa dor. 매주 다양한 문학의 전문가와 얘기 나눠보는 시간 주말엔 문화 코너입니다. 대한민국을 대표하는 영화축제 청룡영화상이 오늘 저녁 열립니다. 올해 한국 영화계를 빛낸 주역들 이지혜 영화 전문 기자와 알아보겠습니다. 이지혜 기자님 제법 오랜만이에요. 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네. 자, 좀 약간 오랜만에 보니까 더 반갑네요. 자, 청룡영화상 벌써 45회나 됐습니다. 오늘 몇 시에 어디서 열립니까?
네, 오늘 45회 청룡영화상은 오후 8시 반 바로 이곳 여의도 KBS 홀에서 개최되고요. 네. 또 KBS ETV를 통해서 생중계되니까 청취자분들도 이 영화 축제를 함께 즐기실 수 있을 것 같아요. 네. 자, 3대 영화상 중에 하나라고 하죠. 청룡영화상. 오늘 KBS 홀에서 열리는데 저녁 8시 반부터 KBS ETV 통해서 생중계된다는 거 다시 한번 말씀드립니다. 자, 청룡영화상의 아이콘. 네. 하면 뭐 거기에 영화에 나오는 배우들도 하지만 여튼 김혜수 씨, 배우 김혜수 씨 그렇죠. 떠올리는 분들 많거든요. 네. 자, 매년 올해는 과연 우리 배우 김혜수가 어떤 드레스 입을까? 이게 이제 언론의 관심이기도 했는데 네. 작년을 끝으로 청룡영화상 이제 떠난 거죠? 네, 작년에 이제 청룡영화상이라는 공로상을 수상을 하고 네. 이제 마지막 소감을 남기고 떠났는데요. 김혜수 씨가 23살이던 93년부터 쭉 진행을 맡았거든요. 네. 1회를 한 회를 빼고는 모두 다 MC 자리를 지켜왔고요. 특히 이제 김혜수 씨가 워낙 청룡영화상의 얼굴이다 보니까 함께하는 남자 배우들 같은 경우에는 뭐 이덕화 씨, 이병헌 씨, 뭐 정준호 씨, 유연석 씨들 계속 최고의 톱스타. 세대를 바꿔가면서 이제 바뀌었는데 이런 거 보고 이제 남자를 갈아치우면서 남성 진행자를 김혜수 씨는 쭉 MC 자리를 유지를 했어요. 근데 네. 그 자리를 그냥 유지만 한 것이 아니라 김혜수 씨 같은 경우에는 후보작들 모두 챙겨보고 또 진행하시는 모습을 보면 이 참석자들인 동료 배우들을 굉장히 우아하게 예유하는 동시에 이 순발력과 노련함이 굉장히 뛰어난 진행자이거든요. 그렇죠. 그러다 보니까 청룡영화상 측에서도 이제 작년에 마지막으로 이제 MC 자리를 떠나실 때 상도 주고 또 거기서 인상적인 수상 소감을 남겼어요. 이제 함께 오랫동안 해온 영화상에 대한 그 사랑과 또 고마움을 표현하는 그 순간에 화면비가 그때도 생중계 중이었는데 화면비가 이제 영화처럼 네. 2.35대 1로 이제 변하면서 예. 김혜수 씨에게 당신의 존재가 곧 영화다라는 영화상에서 해주시는 가장 최고의 예우로 이제 김혜수 배우를 보내줬죠. 최고의 극찬이었겠네요. 네. 울었습니까? 당연히 우셨죠. 가슴이 아파. 여튼 그동안 그렇게 오랫동안 했다는 거는 본인의 능력, 탤런트도 있지만 아마 엄청난 노력을 했을 겁니다. 그럼요. 뭐 후보작을 다 챙겨보는 게 그러니까요. 정말 쉽지 않은 일이거든요. 그러니까요. 자, 그렇다면 김혜수의 빈자리 누가 채웁니까? 네, 이번에는 배우 한지민 씨와 이재훈 씨가 MC로 무대에 서게 되는데요. 네. 일단 이재훈 씨 같은 경우에는 한국 영화 사랑이 정말 지극한 배우예요. 이 소규모 독립 영화 전용 극장을 자신의 유튜브 채널을 통해서 조명을 하면서 독립 영화와 극장에 대한 대중의 관심을 또 불러 일으키고 있고요. 네. 뭐 한지민 씨 같은 경우에도 사실 김혜수 씨에 이어서 이 청룡의 안주인 자리를 차지를 한다는 게 굉장히 부담이 될 텐데 그러니까요. 지금 굉장히 열심히 준비를 하셨다고 해요. 김혜수 씨처럼 후보작을 다 챙겨보고 또 김혜수 씨가 과거에 진행했던 그런 화면들도 보면서 MC로서의 연습도 하고 또 실제로 굉장히 두 분이 절친한 사이세요. 아, 그래요? 네, 그래서 한지민 씨가 이제 미스백으로 청룡영화상에서 여우주연상을 수상할 때 김혜수 씨가 마치 본인이 수상한 것처럼 이렇게 눈물을 흘릴 정도로 굉장히 가까운 사이다 보니까 직접적으로 김혜수 씨한테 이제 뭐 전화를 해서 물어보기도 하고 조언도 얻으면서 그렇게 준비했다고 하니까 기대해 보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 그렇군요. 자, 기대가 됩니다. 지금 몇 시간 안 남았습니다. 2시간도 안 남았습니다. 네. 그런데 이번 청룡영화상은 영화상 자체보다 네. 전혀 다른 걸로 지금 주목받고 있습니다. 네. 최근 혼외자 논란에 빠진 배우 정우성 씨 참석 여부에 관심이 쏠렸습니다. 네. 어떻게 참석 여부 지금 결정됐나요? 여전히 지금 이제 공식적인 발표가 나오지 않고 있고요. 네. 네, 처음에는 이제 이 혼외자 보도 직후에는 참석을 하려고 했었어요. 근데 정우성 씨가 이제 이후에 계속 사생활 관련된 보도나 논란들이 나오면서 이제 아직 결정하지 못했다라고 소속사 측에 발표가 있었고요.
정우성 씨 같은 경우에는 데뷔 30년 만에 처음으로 이제 천만 영화인 서울의 봄을 올해 굉장히 대중들에게 사랑을 받았기 때문에 네. 당연히 뭐 참석할 거라고 예측이 됐지만 그 동안 상황이 예기치 않게 이제 변모했고 나무주연상 후보에 함께 출연한 황정민 씨와 나란히 올라 있는데 네. 아직까지도 지금 이제 참석 여부에 대해서는 발표가 나오지 않았습니다. 정우성 씨의 고민이 제가 사실 이해가 돼요. 왜냐하면 그 영화 자체에 자기가 그 주연 영화의 후보로 올랐기 때문에 나무주연상 자리를 빛내는 게 그 자기가 어때 배우로서의 예의다라고 생각을 하면서도 네. 반대로 또 자기가 거기 나타나면 그 영화제 자체의 어떤 의미가 자기 때문에 너무 다른 쪽으로 맞아요. 스포트라이트가 갈까봐 아마 그런 점을 맞아요. 네. 고민하고 있지 않을까 싶은데 네네. 조금 있으면 이제 밝혀지니까 네. 다음 질문으로 넘어가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네. 자, 본격적으로 청룡 영화상 어떤 작품들이 후보에 올랐나 이제 살펴보면서 우리도 뉴스레터 K만의 2024년 한국 영화 결산 지금부터 해보겠습니다. 네. 먼저 올해는 파묘가 최다 부문에서 후보에 올랐어요. 노미네이트 됐죠? 네, 파묘는 최우수 작품상을 비롯해서 감독상, 나무주연상, 여우주연상, 나무조연상 등 12개 부문에 이름을 올렸어요. 네. 최다 노미네이트이고요. 이어서 또 같은 1000만 관객을 돌파했던 영화죠. 서울의 봄이 9개 부분, 또 베테랑 2나 탈주, 핸섬 가이즈가 각각 7개 부문에 올라서 굉장히 아마 이번 영화상 같은 경우에는 파묘와 서울의 봄의 2파전이 되지 않을까 그렇게 예상되고 있습니다. 파묘와 서울의 봄의 2파전이 될 거다. 네. 자, 우리 이지혜 기자님도 파묘 보셨어요? 그럼요. 어떻게 평가하십니까? 저도 굉장히 재미있게 봤는데 네. 저는 한 문장으로 이 영화를 정의한다면 한민족의 한을 풀어주는 구판이다라고 말씀을 드리고 한을 싶어요. 풀어주는 구판이다. 네, 이 장재원 감독 같은 경우에는 데뷔작부터 쭉 오컬트 장르 이제 외길을 걸어온 장인인데요. 네. 그 감독의 뚝심에 이제 대중도 화답했다라고 볼 수 있는데요. 구판과 민족 정기 굉장히 어울릴 것 같지 않는 주제들을 아주 유려하게 그리고 또 재미있게 연결을 시켰고요. 영화 보는 내내 뭐 풍수질이나 굿, 일본 토속 신앙에 이르기까지 장재원 감독이 장기인 이 오컬트 장르를 굉장히 종횡무진하면서 결국에는 마지막에 땅의 역사, 이 땅의 역사까지 다시 한번 생각해보게 만든 영화였습니다. 끝날 때까지 한눈 팔지 않게 하는 이 영화. 그렇죠. 자, 파묘가 상을 만약에 탄다면 이 상은 받을 것 같다. 어떤 거 예측하십니까? 저는 일단 최우수 작품상이나 감독상 중에서 이제 한 편은 꼭 받을 것 같고요. 또 여우주연상 김고은 씨가 후보에 올라 있는데 김고은 씨가 여우주연상을 수상하지 않을까 예상해 보는데 네. 그 사실 최우수 작품상과 감독상은 그간의 청룡 영화상의 어떤 수상 기조를 보면 한 작품에게 몰아주지 않아요. 네. 좀 나눠서 안배를 하는 경향이 있는데 감독상 같은 경우에는 좀 연배가 높으신 감독님에게 돌아가는 경우가 많고 그래서 파묘가 최우수 작품상을 받고 이제 서울의 봄에 김성수 감독님이 감독상을 받지 않을까 조심스럽게 예측해 봅니다. 그래요? 네. 자, 파묘 말고 이제 최우수 작품상에 오른 작품들 뭐 베테랑 지금 말씀하신 서울의 밤, 페스트 라이브, 핸섬 가이즈 이런 것들 있잖아요. 네. 어떤 작품 제일 재밌게 보셨어요? 저는 서울의 봄을 제일 재밌게? 네, 가장 재밌게 봤어요. 사실 우리가 영화를 볼 때 결말을 알고 보면 참 재미가 없잖아요. 네네. 근데 이 영화는 역사적 사실을 이제 결말로 두고 있기 때문에 국민들이 모두 다 그 결말을 알고 있음에도 이 반란군들의 9시간을 따라가면서 정말 손에 땀을 쥐게 만들면서 흥미진진하게 전개를 하거든요. 네. 그래서 의미와 재미를 모두 다 잡고 이 역사의 틈에 채워넣은 그 상상력들이 굉장히 돋보였던 영화였습니다. 야, 의미와 재미를 잡고 역사적 상상력까지 돋보였던 밑자 돌림이네요. 의미, 재미. 그러네요. 두 마리 토끼를 잡았습니다. 네. 자, 최우수 작품상 후보 중에는 서울의 봄, 베테랑 2 그리고 파묘는 감독상 후보에도 올랐습니다. 네. 감독상 후보 이외에 또 어떤 작품들이 있나요 지금? 네, 지금 이제 김태용 감독님 원더랜드가 올라 있고요. 베테랑 2의 류승환 감독님, 네. 또 탈주의 이동필 감독님 이렇게 올라와 있습니다. 네. 자, 이제 감독 얘기도 하셨는데 사실 정말 주목받는 게 여우주연상, 네. 나무주연상입니다. 네.
여우주연상은 좀 다양한 작품들이 다 한 명씩 이렇게 올라왔죠? 네네. 여우주연상은 한국이 싫어서의 고화성 씨, 또 파묘의 김고은 씨, 시민덕희의 라메란 씨, 리볼버의 전도연 씨, 원더랜드의 창희 씨가 올랐는데 저는 아마 파묘의 김고은 씨가 받게 되지 않을까 예측해 봅니다. 아, 가능성이 높다. 김고은 네. 가능성이 높다. 워낙, 나무주연상 워낙 잘했다 이거죠? 네, 뭐 사실 영화에서 무당이 나오는 경우는 많았지만 네. 처음 보는 형태의 캐릭터였거든요. 네. 이제 운동화를 신고 이제 굿을 버리는 MZ 세대의 무당의 새로운 캐릭터의 표현이 네. 김고은 씨답게 굉장히 선명하고 분명했습니다. 네. 자, 나무주연상은 서울의 봄에서 2명이 후보에 올랐네요. 네, 지금 서울의 봄에서 황정민 씨와 정우성 씨가 올랐고요. 또 탈주의 이재훈 씨, 핸섬 가이즈의 이성민 씨, 파묘의 최민식 씨까지 네. 나무주연상도 굉장히 좀 쟁쟁한데 네. 전- 누구를 예측하십니까? 여기는 좀 예측이 쉽습니다. 그래요? 저는 서울의 봄에 황정민 씨가 황정민. 받을 거라고 좀 확신하는 편입니다. 자, 황정민, 김고은 이제 얘기하셨는데 틀리면 어떡하죠? 남녀 구분하지 말고 이지혜 기자님이 한 네. 명만 상을 줘라. 누굽니까? 저는 단연 서울의 봄에 황정민 씨가 돋보였던 한 해였던 것 같아요. 워낙 이 전두광이라는 악인 캐릭터를 굉장히 좀 손에 대일 정도로 뜨거운 불처럼 표현을 잘했어요. 이 반란군 수계라는 이 캐릭터를 지지하기가 쉽지 않은데 영화를 보다 보면 어느새 응원하고 있다라는 관객도 있을 만큼 네. 이 전두광이라는 인물의 입체성을 굉장히 잘 다뤄줬습니다. 그 엄청난 연기력을 보였다 이런 말씀이시고요. 네. 자, 수상 부문 굉장히 다양합니다. 최우수 작품상, 뭐 여우주연상, 나무주연상 이런 주요 부문 아니더라도 네. 우리 이지아 기자님께서 주목하시는 눈 여겨 볼 만한 수상 부문 어떤 게 있습니까? 저는 이 청룡 영화상이 뭐 투명한 심사, 뭐 심사 실명제 같은 것으로도 유명을 하고 네. 또 하나 이 영화상이 한국 영화를 정말 생각하고 있구나, 한국 영화를 정말 지지하고 있구나라고 느껴지는 부분이 바로 단편 영화상 부문이에요. 그래서 출품작을 한 달 전에 미리 이제 공모를 받고 이 단편 영화상을 수상을 하게 되면 또 소정의 상금까지 지급을 하거든요. 그래서 아마 영화를 꿈꾸는 창작인데 이 독립 영화, 단편 영화가 한국 영화의 저변이 되기 때문에 네. 이 창작자들을 지원한다라는 측면에서 저는 단편 영화상도 눈여겨 보게 됩니다. 그러니까요. 네. 자, 시상식에서 눈에 띄진 않지만 올해 이 영화 우리 이지혜 기자님이 보기엔 정말 좋게 봤다 하는 영화 하나만 추천해 주세요. 저는 영화 빅토리를 꼽고 싶은데요. 주연 배우는 혜리 씨가 신인 여우 주연상 후보에 올랐고 네. 또 강력한 수상 후보이기도 해요. 근데 그래요? 영화는 청춘 성장 영화라고 볼 수 있어요. 이제 1999년을 배경으로 거제도에서 벌어지는 이야기인데요. 예. 실화 베이스의 이야기예요. 그래서 정말 이 거제도라는 고립된 곳, 좀 시골이라고 여겨지는 지방 지역에서 소녀들이 치어리딩을 하기 위해서 뭉쳐서 다 함께 좋은 결과를 이끌어내고 네. 그 과정에서 아이들이 성장하는 이야기인데 모든 사람에게 응원을 보내는 영화라고 저는 느껴졌어요. 그래서 다양한 아이들이 나오는데 이 하나하나의 아이들의 사연을 굉장히 귀하게 다루면서 지나갔던 청춘 시절도 생각하게 되고요. 또 영화를 보는 관객 입장에서도 나도 역시 응원을 받고 있구나. 이 영화를 또 역시 응원해주고 싶다라는 그런 마음이 드는 건강한 영화입니다. 아, 마음에 드는 건강한 영화다. 네. 자, 청룡영화상은 대종상, 백상, 예술대상과 함께 우리나라 3대 영화제로 꼽힙니다. 근데 이 중에서 가장 오래된 시상식인 대종상. 네. 올해 개최 여부 불투명하다는 얘기도 들려요. 왜 네. 그렇습니까? 대종상을 이제 주최해온 한국 영화인 총연합회가 파산 결정이 내려지면서 이제 정상 개최 여부는 불투명해졌고요. 근데 다행인 것은 이 대종상의 상표권을 이제 인수하겠다라는 네. 그런 단체들이 많이 나타났어요. 이 대종상 같은 경우에는 업무 표장이라고 해서 특수한 지적 재산권이거든요. 그래서 상표권을 인수하게 되면 개최권도 이제 자연히 이전이 되게 되면서 아마 내년에는 열릴 수 있을 것 같아요. 이 네. 상표권 같은 경우에는 서울시 영화인 연합회가 우선 매수 희망자로 나섰고 또 여기 한국영화기획 프로듀서 협회나 각종 지자체에서도 이 상표권 매각에 이제 뛰어들었기 때문에 내년에는
때는 아마 주인이 바뀌어서 개최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네. 지난해부터 한국 영화 위기설이 자꾸 나와요. 지금 네. 영화업계 상황 어떻습니까? 많이 좋지 않습니다. 네. 제가 예전에도 뉴스레터 K에서 한국 영화계가 좀 사정이 나쁘다 그러셨어요. 좋지 않다라는 예, 예. 얘기를 말씀을 드렸었는데 지난달 한국 영화 관객 수와 매출액이 올해 들어서 가장 낮았어요. 그랬군요. 네, 영진이가 공개한 자료에 따르면 이제 10월 한국 영화 관객 수가 이제 307만 명으로 작년 같은 달보다 28.6% 줄었고요. 올해 기준으로도 가장 적은 관객 수를 기록을 했다고 해요. 그래서 일단 굉장히 적신호이고요. 네, 무엇보다도 저는 이런 흥행 성적 보다 더 지금 위기인 것은 네. 한국 영화의 근간이 굉장히 위협받고 있다라는 근간이 위협받고 네, 있다. 여러 가지 예. 징후들이 나오고 가장 있거든요. 큰 게 뭡니까? 일단은 제가 앞서서도 독립영화, 단편영화 얘기를 드렸었는데 이 한국 영화계를 이끌 다음 세대 이제 영화인들이 없으면 사실 이 산업이 존재할 수가 없잖아요. 근데 이 창작자들이 새로이 나오려면 지원이 필요한데 이 예술영화를 지원하던 이제 독립영화계가 흔들리고 있다라는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이제 네. 문화체육관광부의 이 영화발전기금 예산안을 보면 이 서울 독립영화제라고 독립영화를 출품하고 거기서 창작자들을 발굴하는 네. 영화제 예산이 내년에 영원으로 편성이 그래요. 됐어요. 또 올해 예산 같은 경우에도 이미 20% 삭감된 예산이었는데 이게 독립영화 또 단편영화 이 근간을 좀 흔드는 일이 되지 않을까 싶어서 네. 굉장히 좀 심각하게 바라보고 있습니다. 네, 시간이 거의 다 되긴 했는데 다가오는 연말 새 한국 영화 개봉 예정작 중에 기대작 짤막하게 꼽아주세요. 일단 양우석 감독의 신작이 12월 11일에 공개되는데요. 대가족이라는 가족 코미디예요. 김윤석 씨가 이제 최초로 본격 코미디에 도전을 하고 그렇군요. 최초로 할아버지 캐릭터로 이제 웃음을 이제 드리려고 준비를 하고 있고요. 1월에는 이제 검은 수녀들이라고 파묘의 장재현 감독의 데뷔작이었던 검은 사제들의 수녀 버전. 네. 이건 테마 영화거든요. 네. 여기에 송혜교 씨가 수녀로 테마에 나서게 됩니다. 네, 오늘 말씀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지금까지 이지혜 영화 전문 기자였습니다. 말씀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오늘 뉴스레터 K는 여기까지입니다. 스타들이 총출동하는 청룡 영화상 얘기 오늘 해봤습니다. 영화 라라랜드 삽입곡 시티 오브 스타즈 들으면서 이 시간 마무리하겠습니다. 커피 쿠폰 받으실 분들은 뉴스레터 K 홈페이지 확인해 주시고요. 오늘도 함께해 주신 청취자 여러분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지금까지 뉴스레터 K 전종철입니다.